안녕하세요, 여러분. 전 아들 둘을 가진 50대 여자로 예스러운 고문화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일어나자마자 제 서재에 걸려있는 그림 한 점을 보며 따뜻하게 내린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아침을 시작하곤 해요. 그 그림은 비싸거나 역사적 값어치는 없을지 몰라도 저에겐 의미가 큰 작품이랍니다. 남편과 결혼할 때 제가 존경하고 아끼는 분께서 금술 좋은 부부를 기원하며 손수 그려주신 원앙이거든요. 서툰 솜씨의 그림을 보며 지금은 세상에 없는 그분에 대한 그리움을 짓습니다. 그분은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으신 분이기 때문이죠. 도대체 그분이 누구시냐고요? 그분은 바로 제 시아버지셨어요. 시부모와의 갈등 사연이 많은 이 유튜브에서 어쩌면 제 사연이 조금 독특한 것일 수도 있겠네요. 제 지난 결혼 생활 23년이 담긴 사연을 구독자 여러분 앞에 들려드릴까 합니다. 원체 발표나 글짓기엔 젬병이지만 귀 기울여 들어주신다면 매우 고맙겠어요. 그럼 제가 결혼하던 당시 2001년으로 돌아가 볼까요? 제가 남편과 결혼을 마음먹게 된 건 사실 절망감에 빠져있던 시기였기 때문이에요. 미대를 졸업하고 나서 전 미술학원 선생님으로 있었는데 그 학원 원장님이 남편을 소개해 주었거든요. 둘이 만난 순간 첫눈에 사로잡혀서 연인이 됐고 한창 데이트하고 다닐 무렵의 일이었습니다. 온 세상이 핑크빛으로 물들어 행복감에 젖어있던 어느 날 갑자기 새엄마의 전화 한 통을 받았죠. 너희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새벽에 아휴. 우리 아버지 시장에서 생선가게를 하셨던 분인데 새벽 수산 경매장에서 가게로 향하던 도중에 큰 트럭에 치이는 참변을 당하신 거예요. 평생 가족 챙기고 가게 꾸려가는 것 말곤 아무것도 모르시고 사신 분이 그렇게 하루아침에 가시다니 그 황망함에 전 온전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전까지 친정아버진 나에게 아버지뿐 아니라 어머니였고 친구였기 때문이죠. 우리 친정엄마는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지병을 앓고 계셔서 늘 누워 계시던 걸로 기억해요. 아픈 엄마 때문에 아버지가 생선가게 나가시는 시간엔 할머니가 날 봐주시고 그 외엔 아버지가 날 키우셨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피곤한 몸으로 집에 와서도 네 기저귀 채우고 젖병 물리고 볼을 부벼대며 어찌나 이뻐하든지 그 모습이 짠해서 네 엄마가 가자마자 빨리 새장가 들으라고 내가 몇 번이나 얘기를 한 거 아니냐. 내가 5살 무렵 친엄마가 세상을 뜨시고 3년 뒤에 새엄마가 집에 들어오셨죠. 새엄마는 날 학대하거나 비정상적인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 친엄마와 같을 수는 없었어요. 친자식이 아닌 날 자기 친자식과 크게 차별하지 않고 키워주신 데 감사드리지만 내가 의지할 가족은 솔직히 아버지뿐이었죠. 돈벌이 못하는 미대에 가겠다는 내 꿈도 응원해주고 날 누구보다 사랑해주던 아버지. 그분이 세상에 없다는 사실은 내게 아무 가족도 없다는 뜻과 같았습니다. 아버지의 부재를 그토록 힘들어하는 게 안쓰러웠던지 남편은 갑자기 청혼을 하더라고요. 만난 지 오래된 건 아니었지만 나 역시 남편과 새 가정을 꾸리면 아버지 잃은 상실감을 메울 수 있을 것 같아서 그의 청혼을 승낙했습니다. 결혼을 약속한 뒤 남편의 본가에 인사드리러 갔을 때 시부모님은 나에게 각기 다른 것을 물어보셨고 각기 다른 반응을 하셨어요. 그래, 얼마 전 아버님이 자꾸 하셨다면서 참 안 된 일이구나. 그럼 이제 친정어머님 혼자 계신 거니? 절 낳아주신 어머니는 5살 때 돌아가셨고요. 그 이후 아버지랑 새어머니와 살았습니다. 제가 대학교 가면서부턴 본가에서 나와서 독립해서 혼자 지내고 있었고요. 제 대답이 못마땅하셨는지 시어머니 눈썹 한쪽이 어그러지면서 저에 대한 질문을 멈추셨어요. 네가 미대를 나왔다고? 그래, 어느 쪽을 전공했니? 네? 전 동양화를 전공했습니다. 그래? 시아버지 될 분이 제 세부 전공을 물어보신 것이 이상했거니와 제 대답에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신 것이 더 의아했어요. 어르신들이 듣기에 동양화를 전공해서 미술학원 선생님을 하고 있는 제 조건이 별로 좋으실 것 같지 않았거든요.
나중에 알고 보니 아버님은 동양화를 전공했고 참한 인상의 절 첫 만남에서 이미 며느리로 낙점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새엄마 손에 커온 가정 환경과 그저 그런 직업에 절 탐탁지 않아 결혼을 반대하셨다고 해요. 그도 그럴 것이 시아버진 전남도의회 의정지원관까지 역임하고 퇴직한 공직자셨고 상당한 재산을 보유한 집안이 바로 남편 집안이었던 겁니다. 시어머니는 더 좋은 조건의 배필을 남편과 이어주고 싶었는데 절 보니 아쉬워하셨죠. 시부모님과 첫인상은 이러했지만 남편과 결혼한 이후 우린 이렇다 할 문제 없이 살았어요. 결혼한 이듬해 해 첫째 아들 서원이 그리고 2년 뒤에 둘째 아들 서진이를 낳고 남편은 공무원으로 그리고 전 미술학원 선생님으로 평범한 삶을 지냈죠. 처음 절 못마땅해 하셨던 시어머니도 자주 찾아뵙고 당신이 시키시는 일을 묵묵히 해내는 절 점차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제가 친엄마의 정을 모르고 커왔잖아요. 그 결핍이 도리어 도움이 되었던 것이 시어머니가 하시는 참견도 고깝게 안 보이고 관심 같아 저는 좋게 받아들여지더라고요. 어머님은 다른 집 며느리와 달리 말 잘 듣고 시부모님을 공경하는 제가 더 이쁘다며 우리는 고부 갈등 없이 잘 지낸 편입니다. 다른 집과 좀 다른 게 있다면 아버님과 저의 사이일까요? 결혼하고 첫애를 낳을 때까지 잠잠하셨는데 점차 아버님은 자신이 보유하신 동양화나 오래된 예술품을 보여주시며 제 반응을 보셨습니다. 원래 고미술에 관심이 많았기에 아버님과 그런 얘기로 많은 시간을 보냈고 아버님과 점차 가깝게 됐죠. 내가 처음 고미술에 관심을 가진 건 벌써 30년도 된 일이다. 공직 생활 중에도 틈틈이 국내외 수많은 고미술품을 발굴하고 그 심미적 가치와 역사적 가치를 입증해 가고자 노력해왔어. 난 너처럼 미대 전공자도 아니고 역사 전문가도 아니라서 직접 부딪히고 스스로 공부하며 생생한 지식과 경험을 쌓아갔다. 옛날엔 이런 안내 서적도 없어서 고문화 전문가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배워야 했지. 남편의 고조 할아버지 때부터 전남 지역 만석군의 집안으로 부유했는데 시아버지는 물려받은 재산의 많은 부분을 고미술품, 골동품 등을 수집하는 데 써오신 겁니다. 그래서 시댁 식구들은 모두 하나같이 그런 시아버지의 행동을 이해 못하고 싫어했어요. 하지만 저 한 사람만은 아버님의 뜻을 이해하고 같은 관심을 보여주니 시아버지께서 절 남달리 여기셨죠. 애들이 초등학교에 가면서부터 전 학원 일을 그만두고 애들 교육 뒷바라지에 전념했어요. 집에 있다 보니 시아버지는 더욱 절 자주 찾으시고 당신 사무실이며 예술품 경매장이며 데리고 다니면서 이것저것 보여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연히 많은 고예술품을 알아보는 안목을 키우고 역사와 예술에 대한 지식이 무척 늘어났죠. 시아버님이 수집한 국내 유물만도 몇 천여 점이 넘지만 더 대단하신 점은 본인이 매료된 예술품들을 모으는 데만 그치신 것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자신의 귀한 고미술품들을 여기저기 대여하고 공개함으로써 대중들이 당시의 문학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일에 힘을 쏟으셨죠. 특히 한국인으로선 이례적으로 중국 유물 발굴 전문가의 자격을 얻어 중국 정부로부터 중국 10대 문화 명인에 선정된 김희용 선생님과 함께 초청받기도 했으니까요. 그 중국 초청 행사엔 저 역시 수행 비서처럼 따라다니며 아버님의 일을 도왔습니다. 아버님이나 저에게 우리 문화유산을 지키고 알리는 일이 너무나 소중했지만 가족들의 생각은 달랐어요. 내가 당신 학원 그만두라는 건 우리 애들 공부에 전념할 수 있게 가정에 매여 있으란 뜻이었어. 지난번에 아버지 따라 중국 한번 다녀오더니 이번엔 일본 간다고? 평생 할아버지 재산 까먹으면서 골동품이나 모으던 아버지를 이해할 수 없었는데 왜 당신까지 거들고 그래? 아버지와 같이 더러운 골동품 수집하는 건 당장 그만둬. 누가 너보고 너희 시아버지 장단 맞추라고 했니? 가뜩이나 고향 논밭 팔아 제껴서 살아는 아파트는 안 사고 고물이나 모으는 너희 시아버지 때문에 내가 평생을 시달렸다. 며느리라고 하나 있는 게 너까지 그래야겠어.
그토록 가족들이 싫어하고 반대하는 입장을 알면서도 아버님도 저도 최대한 가족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면서 뜻을 굽히지 않고 일을 해나갔어요. 그런데 시댁에서의 고난은 이 정도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남편 밑에 시동생 둘이 차례로 결혼하면서 동서 2명이 시댁에 들어왔죠. 서방님들은 시어머니가 주선해주는 조건에 맞는 여자들과 선봐서 결혼했거든요. 첫째 동선의 친정은 무슨 사금융을 했다고 설명하는데 아마 일수놀이로 돈을 모은 집안의 첫째 딸이었고요. 둘째 동선 친정 아버지가 회계사를 하는 집안의 외동딸이래요. 시집올 당시 콧대 높고 거만한 태도에 화려한 명품 옷으로 휘감은 여자들이 내 동서인 것을 보고 전 내심 실망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드디어 집안 격에 맞춘 조건의 며느리들이 들어왔다며 좋아하시긴 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동서들 때문에 머리를 싸매야 하셨죠. 시어머님이 시댁에 일이 있어 며느리들을 부르시면 동서들은 별의별 핑계를 대며 안 오겠다고 했어요. 이번 달은 몸을 아주 잘 보존해야 한다고 제 산부인과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아기 임신하기 위해서 에스테틱 예약도 취소하고 집에만 가만히 있답니다. 어머님 손주 보고 싶으시죠? 그럼 제 사정 좀 이해해 주세요. 어머, 제가 어제 팔이 부러져서 병원에 다니고 있어요. 댁에 방문은 다음에 할게요. 둘은 해외여행을 다녀오거나 친구들과 잡힌 약속 때문에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 나중에 밝혀졌지만 그에 대해 별로 미안해하거나 부끄러워하지도 않더라고요. 다만 어머님만 우라통이 생기셨죠. 아무리 어머님이 호통을 치고 구슬러 봐도 동서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자기들 멋대로 굴었거든요. 내가 오래 살아오면 사람들 보는 눈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큰 착각이었나 보다. 너희 집안 때문에 처음에 너한테 모진 말 해서 미안하다. 시부모 생각해주는 건 맏며느린 너밖에 없는 것 같구나. 시어머니가 지독한 감기에 걸리셔서 며칠 시댁에 오가며 간호해드렸는데 컨디션을 회복하시고 나선 제 손을 붙잡고 이렇게 고백을 하셨어요. 아무리 날 미워하는 사람도 진심으로 다가서고 잘 해드리면 결국 내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는 친정아버지의 말씀이 하나도 틀린 게 없었죠. 하지만 동서들이 시어머니 말씀을 귓등으로 듣고 시댁 일에 손 하나 까딱 않는 건 애교였어요. 제가 견딜 수 없는 건 그들은 내 아랫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날 업신여기는 태도였죠. 형님은 그저 그런 대학에서 미술 전공했다면서요? 그런데 중국어나 할 줄 알아요? 아니면 영어라도 하시나? 형님이 뭐라고 왜 매번 아버님 해외 출장을 따라가시는 거예요? 둘째 형님, 제가 저번에 아버님한테 다음 도쿄 가실 때 저도 데려가 달라고 하니까 뭐라 그러셨는지 알아요? 너희 첫째 형님 반만큼만 배워오면 데리고 가겠다더군요. 내가 서강대 인문학부 나왔는데 어따 대고 잡단 대학 나온 형님이랑 비교하는 건지 참 어이가 없어서. 우리 아버님은 진짜 너무하긴 하시지. 대놓고 형님하고 우릴 비교하고 차별하시잖아? 이러시면 나중에 크게 후회하실 거야. 당신 늙어서 자식들 어떻게 나오나 생각하면 우리한테 이렇게 대할 순 없지. 듣자니 동서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아버님께서 늙고 병들면 서운한 일을 빌미로 모시지 않겠다는 뜻이야? 동서들 학벌이 나보다 좋은 건 나도 알아. 다만 아버님 하시는 일에 7년여를 함께 해왔으니까 그만큼 배우고 오라는 뜻이지. 동서들을 나와 차별하시겠다는 뜻이 아니라. 됐어요. 형님은 아버님 사랑 듬뿍 받는 맏며느리라 우리 심정 같은 거 모르지. 그런데요, 형님이 그렇게 착한 척 아버님 말씀은 내내 하고 따르는 거 다른 속내 있어요? 우리 몰래 아버님 재산을 미리 빼돌린다던가. 뭐라고? 말이 지나치네. 사람을 어떻게 보고서. 아니면 그만이지 교양 떨어지게 갑자기 목소리를 높이세요? 가자 동서. 형님하고는 수준이 안 맞아서 대화가 안 돼. 대화가. 자기들 학벌과 집안이 좋다는 이유로 두 동선 날 수준 이하의 사람 취급을 해댔습니다. 그러면서 생신이며 명절이며 시부모님 챙겨드려야 할 때 현금만 보내드릴 뿐 며느리로서 시댁 와서 하는 일이라고는 없었고요. 생일상 차려드려 모시고 병원 가 시댁 집안 정리 도와드려 오직 저만 가서 시댁 일하는 며느리였죠. 그렇게 동서들이 날 형님 취급도 안 하다가 제대로 폭발했던 적도 있습니다.
어느 설날 모든 가족이 모여 식사를 하는데 그날 역시 저와 시어머니만 차려놓은 밥상이었죠. 차려진 밥상에 대고 반찬이 짠해 싱겁네 하며 타박하는 동서를 보니까 참지 못하고 한마디 했어요. 동서들, 결혼한 지 3년도 넘었는데 언제쯤 시댁에 와서 며느리답게 상차림이라도 도울래? 밥때 딱 맞춰와서 연로하신 어머님 차리신 밥만 먹고 쏙 사라지는 거 이제 나 부끄럽지도 않아? 전 젖먹이 아이가 있어서 마음은 있어도 그렇게 못해요. 어머님 이해하시죠? 나 우리 아들 둘 다 낳고 키울 때도 할도리 다 했어. 아기 핑계 대는 건 아니지. 형님, 오랜만에 가족 모여서 좋은 날 동서들 드자비하면서 꼭 분위기 이렇게 만드셔야 직성이 풀리겠어요? 그런 소린 거두고 여기 우리 남편 식혜나 더 갖다 주세요. 둘째야, 너희 형님이 하는 말이다. 손윗 사람에게 대답하는 태도가 옳지 않구나. 아버님은 첫째 형님만 옳고 예쁘니 저희가 하는 말이 다 그렇게 보이시죠? 아마 우리 시댁처럼 며느리 차별하는 집은 없을 겁니다. 이러시니까 제가 여기 오는 게 더 싫어지는 거라고요. 여보, 나 더 이상 못 있겠어. 나 먼저 갈 테니까 당신은 오든가 말든가. 동선 기분 나쁜 티를 있는 대로 내면서 결국 식사 도중 시댁을 나가버렸어요. 그 상황에서 동서들에게 쓴소리한 저만 괜히 난처해졌죠. 다 제 불찰이네요. 죄송해요, 아버님, 어머님. 제가 첫째 동서에게 따로 좋게 타이를 것을. 당신도 참, 재수 씨 성격 뻔히 알면서 좋은 날 꼭 그렇게 해야겠어. 둘째야, 네가 가서 아내 잘 달래서 데려와. 제가 형님으로서 못할 말 한 것도 아니고 참다 못해 한 소리 한 것이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상황상 제가 죄인이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동생들 잘못이 있건 없건 세 형제끼리 싸움 없이 평화롭게 지내는 모양새가 남편은 중요한 사람이라 이럴 때 절 나무라고 재수씨들을 두둔하는 거예요. 너무 속이 상했지만 거기서 제가 더 나서봐야 득될 게 없어서 꾹 참았습니다. 여우처럼 동서들 길을 팍 꺾고 형님으로서 기강 잡았으면 좋았겠지만 제가 부족한 탓에 이렇게 동서들에게 이끌리며 참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댁 가족끼리 평화롭게 지낼 수 있으면 다행이지 어떻게 내 마음에 맞는 사람만 있겠나 생각하며 넘겼죠. 어느덧 세월이 흘러 20대에 결혼했던 제 나이도 40대 중반에 이르렀고 시부모님은 고령의 연세에 접어드셨어요. 가는 세월도 몸에 놓아도 막지 못하고 시어머님은 고혈압 당뇨의 지병을 갖고 계신데 거기에 폐에 이상이 생기셔서 큰 걱정이었죠. 기침이 심한 어머니를 모시고 좋다는 병원 다니며 치료받고 했지만 어머님은 결국 폐렴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슬픔에 젖어 어머님의 상을 치르는데 정말 어이없는 경우를 겪었어요. 동서들은 장례식 둘째 날에야 나타나서 손님처럼 제가 차려주는 상 받고 먹고 마시기만 하는 겁니다. 동서들은 어머님 장례식을 지키지 않았어요. 자식으로서 할 기본적인 도의를 무시한 거죠. 동서들의 작태에 웬만하면 참아왔던 시아버지도 이번 일만큼은 분을 감추지 못하고 크게 혼내셨습니다. 아무리 너희들이 아나무인 천방지축이로서니 며느리들이 돼서 시어머니 장례식에 어떻게 이제야 나타나? 너희 형님만 시어머니 임종부터 이후 모든 일을 도맡아 했다. 정말 너무하지 않니? 전 장례식 같은 건 다녀보질 않아서 뭐 해야 할지 모른다고요. 그리고 이게 다 아버님이 자초하신 일이세요. 뭐? 내가 뭘 자초했단 말이냐? 저나 형님이나 남편들 사업 말아먹고 도우미 절실할 때 아버님이 어찌 나오셨어요? 아무리 자식이라도 자기 앞길은 스스로 헤쳐야 한다면서 사업자금 빌려달라고 해도 모른 척 하셨잖아요. 결국 저나 둘째 형님 모두 친정에 손 벌려서 남편들 사업자금 구했다고요. 그러니 어머님 장례식이건 뭐건 아버님도 다 혼자 알아서 하셔야죠 뭐. 그러니까 너희 두 며느리 말인즉슨 내가 돈도 안 주는 시아버지니까 너흰 자식으로서 도리 안 하겠다 이 말이냐?
우리가 결혼해서 지금까지 아버님이 뭐 해주신 게 있어야 말이죠. 그 많은 재산 틀어지고 자식 안 주시면 어쩌려고 그러시는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그때부터 저희는 아버님한테 정말 섭섭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뭐 바라거나 요구하지 마세요. 서방님들은 그동안 와인바도 하고 식당도 하고 몇 번인가 하던 가게를 접고 새로 열었다가 했었죠. 그때마다 우리 집에 찾아와서 남편에게 3천만 원 한 번, 1억 한 번 돈도 꿔갔고요. 하지만 그게 벌써 5년도 더 된 일이건만 우리가 빌려준 돈은 함흥차사, 아예 돈을 꿔갔다는 사실조차 서방님들은 지금 부인하고 있습니다. 동생들에게 베풀고 살아온 남편도 그 이후로 더는 돈을 빌려줄 수 없다고 하니 적반하장으로 서방님들은 화만 내고 돌아갔어요. 아마 사업자금이 필요할 때마다 시부모님께 찾아와 똑같이 굴었을 테지만 아버님이 그런 못난 자식들에게 돈을 주실 분은 아니었어요. 이에 동서들은 앙심을 품고 시어머니 아프시다 할 때 병원비는커녕 하나 도와주지도 않고 장례식조차 손님처럼 온 게 당당하다 이겁니다. 이게 도대체 배운 사람들이 할 짓이냐고요. 이런 걸 보면 학벌이니 집안 보고 사람 판별하는 게 얼마나 무의미한 건가 싶어요. 어쨌거나 어머님 장례식은 잘 치르고 49제까지 마쳤지만 어머님이 떠나고 난 뒤 시아버진 부쩍 힘들어 보이셨어요. 마음 깊이 아내를 믿고 의지하며 살아왔는데 그 평생의 반려자가 떠난 빈자리가 얼마나 크시겠어요. 둘째, 셋째 자식들은 또 저렇게 돈 문제로 척을 지고 있으니 아마 상심이 크셨던 것 같습니다. 저도 아직 겪지 못한 일이라 아버님 신경을 모두 안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짐작이 갔죠. 그래서 한 번이라도 더 아버님 찾아뵙고 건강이며 식사를 잘 챙겨드리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하고 행동했어요. 그런 저의 모습을 곱게 보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으니 그 역시 동서 둘이었습니다. 형님은 겉으로는 착한 척은 다 떨면서 아주 의문스러운 신대가 있으세요. 지금 아버님 심약하실 때 이때다 싶어서 눈도장 찍으려고 아버님한테 자주 다니는 거 우리가 모를 줄 아세요? 이렇게 내 의중을 의심하던 동서들은 무슨 바람에선지 갑자기 시댁에 찾아와서 아버님께 간식을 안기고 이것저것 묻고 얼굴 도장 찍기 바빴어요. 하루는 둘째, 셋째 서방님네 부부가 몽땅 와서 아버님께 대놓고 유산에 대해 묻더라고요. 그런데요 아버님, 이제 연세도 있으시고 어머님도 안 계시니까 슬슬 돌아가신 뒤 재산 처분에 대해서 생각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요즘은 상속세가 커서 미리 증여든 편법으로든 자식들에게 주는 게 현명하다고 하는데 제가 잘 아는 세무사가 있는데 어떻게 상담 한번 받아보시겠어요? 세무사 같은 자가 내 고미술품들에 대해 무슨 가치를 매긴단 말이냐? 난 돈을 모은 것이 아니라 예술적 가치를 모아온 사람이야. 그걸 처분하기도 쉽지 않거니와 탐욕스러운 수집가의 손에 들어가느니 저기 어린아이에게 주는 편이 낫다. 그리고 내 유산 분배에 대한 계획은 예전에 다 했어. 이미 진흥원에 내가 소장해온 42개 명문가들의 고문원 2천여 건도 곧 기탁할 계획이고. 그런 말씀 마세요. 그게 다 아버지 혼자의 것이에요. 우리 집안 가치고 재산인데 남들에게 준다니. 그럼 뭐 자식들은 뭐 꺼다 놓은 보릿자루란 말입니까? 아버님이 좋은 뜻으로 기부해봐야 세상 누가 알아주나요? 그보다 우리 자식들의 사정도 귀 기울여 주세요. 남편은 하는 사업마다 족족 말아먹어서 우리의 학원비도 못 낼 판국이라고요. 다른 집은 철마다 가는 해외여행, 우린 1년에 한 번밖에 못 가는 걸. 우리 부부를 제외한 다른 자식들의 원성이 자자해서 시아버지의 생전 뜻을 이루지 못할 위기에 처했어요. 심지어 협박까지 하고 나선 사람도 있었다니까요. 이제 어머님도 안 계신 마당에 아버님 곁에 누가 있나요? 자식들밖에 더 있습니까? 아버님 지난번에 쓰러지셨을 때 만약 자식 없었다면 갖고 계신 귀중한 물건들 10,000개가 있어도 다 소용없었습니다. 연세도 많으신데 유탁할 자식들에게 덕을 쌓으셔야 말년이 편안하시겠죠. 이 말인즉슨 자식들에게 재산 분배하지 않으면 아버님의 노후를 책임지지 않겠다는 말 아니겠어요? 혼자 되시고 부쩍 마음이 약해진 시아버지의 연세는 79. 자식들의 반대를 꺾어내긴 쉽지 않으셨던 듯 마음에 고심하는 바가 크셨습니다. 서원애미야,
너도 너희 동생들이랑 같은 생각이냐? 물가도 올랐고 애 키우고 사는 현실이 요즘 녹록지 않아서 다들 본심과 달리 말하는 걸 거예요. 자식들에게 많이 실망하셨어요? 실망보단 내가 자식을 그 정도로 키웠구나 싶었지. 나도 내 생각만 밀어붙일 고집은 이제 없구나. 나이가 들은 모양인지 갈 때가 돼선지. 그런 말씀 마시고 이 호두전과 한번 드셔보세요. 입맛이 확 돌고 기분 좋아지실 거예요. 아버님 재산이 몇백억이든 몇천억이든 그건 시아버지께서 평생에 걸쳐 피땀 흘려 모은 것이잖아요. 그 처분에 대해 자식이랍시고 이러세요 저러세요 말 붙이기가 저는 참 어렵더라고요. 그저 아버님이 이해한다고 응원한다는 마음으로 조용히 곁을 지켜드렸습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효도라 생각했거든요. 시아버지께 버릇없이 나오는 동서들 앞에서 내가 나서서 교통정리하고 싶은 적도 있었죠. 그렇지만 그녀들이 시집 온 지 얼마 후부터 결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람임을 과시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싸움에 전 이미 밀렸으니 어쩔 수 없었죠. 아버님, 다른 자식들이 안 와서 궁금하고 서운하시죠? 제가 마지로서 동서들 기강도 잡고 바르게 이끌어야 되는데 제 능력이 요것밖에 안 되네요. 우리 같이 수묵화 그려가면서 기분 전환이라도 해볼까요? 가끔 먹 드시면 기분이 정화된다고 하셨잖아요. 하지만 제 노력과 달리 아버님은 점차 말이 어눌해지고 식사하실 때 젓가락도 자꾸 놓치고 인지 능력이 떨어지셨어요. 처음엔 치매 초기인가 했는데 아는 엄마가 그런 증상일 때 큰 병원 검사 받으라는 얘기를 듣고 바로 대학병원에 모시고 갔습니다. 병원에 가보니 아버님의 행동이 그러했던 이유를 알 수 있었어요. 아버님은 악성 뇌종양을 앓고 계셨던 겁니다. 종양을 제거하려고 외과 절제 수술을 받아봤지만 막상 보니 그 종양의 위치가 중요하고 예민한 부위라 수술이 불가하다고 병원에서 그랬어요. 하는 수 없이 방사선 치료와 약물 치료로 돌아섰지만 아버님은 하루가 다르게 상태가 나빠지셨고 혼자 거동이 힘든 몸이 되셨죠. 그래서 아버님께 하루 종일부터 간병할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하는 수 없이 집에 간병인을 쓰게 됐어요. 그 큰 간병비를 나누자고 동서들에게 얘기를 해봤지만 아예 내 연락을 씹고 피하더라고요. 우리 부부는 매달 200만 원이 넘는 간병비를 지출하며 아버님 병환이 좋아지길 기다렸지만 그도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뇌종양 후유증으로 선망 증세가 나타나곤 하셨는데 자칫 치매 환자처럼 되어버리셨거든요. 아버님, 이젠 똥을 기저귀 밖으로 일부러 누신대요. 그리고 그걸 손으로 문지르고 더 이상 못해 먹겠다고 간병인 전화가 왔는데 또 어디서 사람을 구하나? 그럼 똥 묻은 손을 닦아드리면 되지. 내 부모가 아니라 남의 손에 맡기면 결국 이런 일이 되풀이될 뿐이야. 우리 집에서 한번 모셔보면 어떨까? 알았어요. 그럼 아버님 모시고 와요. 대신 똥기저귀 가는 것까진 난 못하니까 당신이 해요. 사람 마음이 참 간사한 것이 그토록 좋아하시던 시아버님이었지만 그분 대변까지 내 손으로 어찌하는 것만큼은 내키지 않았습니다. 아버님을 우리 집에 모시고 와서 보살폈지만 선망 증세가 도지면 팔을 돌리며 온 집안을 휘젓고 다니시다가 다치곤 해서 난처했죠. 남편이 집에 있을 땐 전담해서 아버님 씻겨드리고 옷 입혀드리고 기저귀도 처리했어요. 하지만 근무로 나가 있는 동안은 제 아버님 기저귀도 갈고 여기저기 묻힌 대변을 닦는 일은 제가 할 수밖에 없었죠. 감사하게도 우리가 열과 성의로 보살펴 드려선지 심한 선망 증세는 사라지고 원래의 모습을 많이 되찾으셨습니다. 처음엔 토할 것 같고 너무 힘들었지만 좋아하시는 걸 보니 힘이 생겨서 간병하는 괴로움이 반쯤 줄어들었어요. 하루는 아버님을 케어하고 있는 날 보며 아들이 그랬습니다. 엄마 진심으로 존경스러워요. 나중에 엄마가 똥칠해도 할아버지한테 해주셨듯 내가 그렇게 해드릴게요. 아이고 아서라. 그 정도로 늙으면 날 좋은 요양원이라 들여보내다오. 아들 말에 농담처럼 넘어갔지만 내가 행세하는 효를 보고 자식이 배운다는 점이 뿌듯했습니다. 부담스러웠던 아버님의 병간호를 했던 시간도 점차 재미와 보람으로 다가올 무렵 좋은 소식이 생겼어요. 네?
우리 아버님께서 금년 문화재청상 수상자로 선정되셨다고요? 물론 저희 대전으로 모시고 가겠습니다. 평생 한국 고문화재 수호에 앞장서온 공로를 인정받아 문화재청에서 상을 수여한다고 하니 아버님은 얼마나 좋으셨든지 헛살지 않았어 하시며 눈물까지 글썽이셨어요. 모처럼 공식적으로 좋은 자리에 나서는데 아픈 병자의 모습을 보일 수가 있나요? 숱 없는 머리에 흑채 뿌리고 면도하며 아버님을 단장시켜 드렸습니다. 거기에 아끼시던 명품 정장을 입혀드리고 함께 문화재청으로 향했죠. 수상을 위해 단상에 오르신 아버님은 지팡이에 의지하며 천천히 움직이셨지만 누구보다 당당하게 상을 받으셨죠. 옛 문화재 속엔 조상들의 애환과 다양한 정보들이 들어있다는 점에서 문화의 보물창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대의 생생한 정치, 경제, 사회상을 파악할 수 있는 역사적 가치이며 우리 민족의 어리담긴 심미적 가치의 자료로 지금을 사는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지혜를 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래된 서적이나 예술품이라고 해서 작금의 노인들처럼 취급해서는 안 되겠지요. 수상 소감을 밝히시는 아버님의 모습은 더 이상 뇌종양 환자도 치매 노인도 아니었습니다. 해가 지기 전 석양의 모습이 가장 아름답다는 말이 이럴 때 쓰는 걸까요? 이토록 가장 빛나던 순간을 맞이한 얼마 뒤부터 아버님의 병환은 급속도로 악화됐어요. 뇌종양 환자치고 큰 고통이 없으셨던 분인데 갑자기 극심한 두통과 몸의 통증을 호소하셨어요. 병원에서 처방받은 진통제로도 소용이 없었죠.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드리며 남편과 같이 울기도 많이 울었는데 다시 병원에 입원하는 게 좋겠다고 말씀드리자 아버님은 완강히 거부하셨습니다. 이만 자식 집 말고 너희 엄마와 살던 내 집으로 가고 싶다고 하셨어요. 더는 자식 고생시키고 싶지 않다는 뜻 같고 자신의 삶이 마감되었음을 예감하셨던 것도 같습니다. 아버님 댁에 모셔다 드리고 매일 오가면서 봐드렸는데 통증은 있으셨지만 정신만큼은 어느 때보다 생생하고 멀쩡해 보였어요. 여기저기 전화도 하고 분주하게 지내셨는데 그리고 며칠 뒤 결국 세상을 뜨고 마셨죠. 예상했듯이 서방님과 동서들은 아버님의 임종 소식을 전했음에도 서둘러 오지 않고 다음날 장례식장에 얼굴을 비쳤을 뿐입니다. 시어머님 때도 그러했듯 이번에도 남편과 나만 자식으로서 아버님 가시는 길을 지켜드렸어요. 식장은 많은 조문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고 그 모습을 보니 몹시 위로가 됐습니다. 그만큼 아버님께서 생애에 많은 업적을 쌓고 그분의 죽음을 애도하는 분들이 많다는 반증이니까요. 그런데 아버님의 장례식을 마치고 전 놀랄 일을 겪고 말았습니다. 시아버지의 유언을 집행하러 왔다는 변호사가 모든 자식을 모아놓고서 이해할 수 없는 발표를 했기 때문이죠. 고인께서 작고하시기 얼마 전 유언장을 수정하셨어요. 상가 건물 및 주식 시가 230억 원의 재산은 둘째와 셋째 아들에게 반씩 나누어 준다. 잠깐만요. 그게 답니까? 장남인 나나 병수발 들어온 내 아내에 대한 내용은 없단 말입니까? 장남 몫은 없으시고 첫째 며느님께 이 열쇠 하나 남기셨네요. 자택의 창고 열쇠라고 들었습니다만. 정말이지 뜻밖의 일이었어요. 자신을 평생 떠받들어온 우리 부부에게 한 푼도 남기지 않고 자식이 된 도리 하나 안 한 서방님 동서들에게 모든 재산을 주시다니요. 약간 현기증이 일었고 동서들의 비웃는 소리에 진절머리가 나서 곧바로 그 자리에서 나왔습니다. 며칠 동안 곱씹으며 아버님의 의중을 살피려 했지만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돈을 바라서가 아니라 제 정성과 노력을 알아주시지 않는 아버님에 대한 의아함이 컸고요. 저도 저지만 남편은 분통을 터뜨리며 아버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어쩐 일로 동서들이 우리 집에 찾아왔어요. 욕심 많은 동서들은 대부분의 유산을 이미 차지했음에도 아버님이 내내 남기신 그 창고가 궁금했던 모양이에요. 그래도 아버님께서 형님한테 창고 맡기셨다면서요? 그거 언제 열어보실 거예요? 거기 뭐가 들었는지 우리 또 같이 가서 봅시다. 아버님 돌아가신 지 며칠이나 됐다고 벌써 창고 타령이야? 동서,
지금 나 그럴 마음 아니야. 하긴 저도 첫째 형님 심정 모르는 바 아니에요. 당신 똥기저귀 갈던 형님한테 한 푼도 안 남기고 그 창고만 남겼으니 그 배신감과 허탈감이 얼마나 크겠어요? 안 그래요? 내가 형님 같으면 억울해서 미치고 돌아버릴 것 같네요. 그렇게 청승맞게 있지 말고 아버님 유품 정리할 겸 시댁 가서 그 창고나 가봅시다. 자, 어서 열쇠 챙겨서 앞장서 보세요. 동서들의 부추김에 못 이겨 옛날 광에서나 쓸 법한 큼지막한 열쇠를 들고 일어나야 했어요. 동서 차를 타고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 차창 밖을 보면서 전 한숨이 절로 나왔어요. 생전에 시아버님을 내 아버지처럼 여기며 지냈습니다. 저 남 못지않은 며느리였다고 자부할 만큼 진심으로 아버님을 존경하고 위하며 살아왔다고요. 그런데 나에게 남겨주신 건 고작 이 열쇠 하나였네요. 나도 사람인지라 서운하지 않다면 거짓일 겁니다. 창고 속 아버님이 남겨두신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직접 보고 나면 더 크게 실망할 것 같아서 확인을 미뤄두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동서들은 행여나 아버님이 나에게 뭐 귀중한 걸 남겼으려나 그게 궁금해서 날 이끌고 시댁에 가는 지금 지나간 내 세월에 대한 회한이 몰려왔어요. 그런데 막상 시댁 마당의 창고 앞에 서보니 아버님이 제자처럼 날 고미술품의 세계에 입문시켜 주셨던 추억이 떠올랐죠. 그래, 아버님은 나에게 물질적인 것 이상을 이미 주셨어. 서운해하지 말자. 아버님, 저 괜찮아요. 그러니 천국에서 편히 쉬세요. 애써 침착한 마음으로 창고 자물쇠를 풀어 양쪽 대문을 열어젖히자 캐캐 묵은 먼지와 거미줄 등으로 뒤덮인 내부가 모습을 드러냈어요. 아우, 이 먼지들 뭐야? 동서, 후레쉬 좀 비춰봐. 하도 컴컴하고 난잡스러워서 뭐가 있는지 보여야 말이지. 막내 동서가 후레쉬를 창고 안으로 비추자 오래된 골동품으로 가득한 창고 내부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어머, 저게 다 뭐야? 아니, 먼지가 뽀얗게 쌓인 게 저렇게 방치된 지 참 오래됐나 보다. 아무래도 아버님께서 당신 폐품 처리를 형님에게 맡기고 가신 모양이네요. 동서들은 창고 속에 쓰레기처럼 보이는 것들을 확인하곤 결국 비웃음을 참지 못하고 내 앞에서 키득거렸습니다. 그러게, 아버님도 참 너무하시지. 형님이 당신한테 어떻게 대하셨는데 우리 천사 같은 형님한테 쓰레기 처리를 맡겼담. 우린 선약이 있어서 이만 가볼게요, 형님. 그리고 혹시나 싶어서 당부하는데 아버님께서 저희한테 주신 재산 괜히 유리분 소송이나 그럴 생각하신 건 아니죠? 우리 집안 명예가 있고 형님도 천사표인 척 살아온 세월이 얼만데 그런 지저분한 짓을 벌일 리 없으시라 믿습니다. 그럼 저희 갈게요. 깔깔대던 동서들이 떠나고 난 뒤 그 자리에서 전 한참 동안 망부석처럼 서 있었어요. 아버님이 남긴 폐품 때문에 어이가 없어서냐고요? 아니면 배신감 때문에 화가 나서냐고요? 여러분, 시아버님은 역시 저의 기대를 저버릴 분이 아니었던 것을 아셔야 돼요. 일반 기준엔 더럽게 쌓여있는 그 물건들이 고작 쓰레기나 고철 정도로 보일지 모르죠. 하지만 아버님을 따라 경매장도 다니고 골동품을 다뤄왔던 전 알 수 있습니다. 창고 속에 어마어마한 가치의 유물과 예술품들이 아무렇게나 놓여 있었던 것이었어요. 저에겐 그곳이 흡사 보물섬과 같이 보였습니다. 찬찬히 안을 둘러보며 유물들을 정리하다 보니 하나씩 옛 기억이 떠올랐죠. 이건 10년 전 중국에까지 건너가서 아버님이 구해온 중국 고대 황실의 먹이잖아. 이건 소더비에서 120만 달러에 낙찰받은 춘추 전국시대의 칠기. 무한 송시열 선생의 친필 유묵부터 각종 고문서가 책장 한가득 있는 걸 비롯해서 국내는 물론 중국의 유물까지 무려 5천여 점의 높은 가치의 유물들이 모두 거기에 있었어요. 20년을 아버님 따라다녔지만 이토록 귀한 것들만 모아놓은 건 정녕 처음 본 것이었죠.
이후 소식을 들은 유수의 자산가들이 나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물론 이름 석자만 대면 여러분도 알만한 기업가는 물론 중국과 일본, 사우디아라비아의 명망가에서 내가 갖고 있는 유물을 사고 싶다고 러브콜을 보냈어요. 나 혼자 감당할 수 있을 수준을 넘었기에 아버님을 통해 알게 된 이 분야의 전문가 몇 분과 함께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예술품은 섣불리 개인에게 팔아버리면 문화재 유출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임해야 하는 일이었죠. 역사적, 예술적으로 값을 매기기 어려운 귀중한 유물은 한국에서 보유할 수 있도록 믿을 만한 문화재단의 기탁을 알아봤고요. 우리나라 문화재를 담당하는 정부 조직인 문화재청에 아버님 이름으로 기탁이 필요한 유물을 알려달라고 신고를 했고요. 고미술품 및 고대 유물 발굴로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 인정받은 시아버지의 이름을 대자 많은 기관과 사람들이 도움을 보태줬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러는 동안 다른 형제들은 가만히 있었냐고요? 물론 그렇지 않았죠. 230억이나 되는 재산을 나눠 갖고도 가장 값비싼 유물들이 나에게 왔다는 소식을 듣고 득달같이 찾아오더라고요. 역시 형님이나 아버님이라 믿을 수가 없네요. 어떻게 그렇게 우리 뒤통수를 치세요? 그 창고에 보물들이 있었다면 우리한테 얘기하고 함께 상의해서 처리를 해야지. 무슨 권리로 형님이 독점하시는 거죠? 그러게 아주 사람이 보물 앞에서 인성이 뒤집히는 모양이에요. 우리 앞에서는 불쌍한 척하더니 뒤로는 아버님이랑 사바사바해서 제일 비싼 걸 혼자 꿀꺽. 당장 우리 목 내놓으시죠. 자기들 그때 나랑 같이 창고에 갔었지? 그런데 나에게 비웃음을 남기고 알아서 잘 처리하라고 말하고 떠났잖아. 그러니까 난 자기들에게 숨긴 것도 없고 아버님 역시 자기들을 배제한 것도 아니야. 그 가치를 알아보지 못한 자기들의 동태 같은 눈깔이 탓이라고. 와, 순박하던 형님이 돈 앞에서 이렇게 변할 수가 있나? 그 보물들 가졌다고 이제 막 나오시겠다? 좋아요. 그럼 우리끼리 형님한테 유리분 소송 들어갈 거예요. 어디 마음껏 해봐. 사람들이 양심이 있어야지. 230억은 어쩌고 나한테 와서 생떼야 생떼가. 아버님이 평생 모으고 아낀 고미술품은 자기들 생각처럼 아무한테나 팔아 넘기는 것들이 아니라고. 최대한 옳은 장소에 전시되고 소장되어야 할 것들이라고. 동서들이 이러니 아버님이 나한테 그 모들 맡긴 거 아니겠어? 그러자 갑자기 막내 동서가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230억이요? 그거 허울일 뿐 물거품처럼 사라졌어요. 그런데 그 건물은 아버님이 공사대금도 다 내지 않아서 유치권이 걸려 있어요. 건설업체에서 빨간 글씨 현수막 붙이고 대문에 쇠사슬 못 들어오게 막아놔서 거기에 세입자도 못 받고 그냥 갖고만 있다고요. 공사대금이 무려 50억이라는데 어떻게 마련해요? 그럼 주식이나 다른 현금으로 그거 내주면 될 거 아니야. 일이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더라고요. 아버님이 남겨놓은 주식은 몇 달째 하한가를 치더니 결국 상장 폐지 위기에 놓였어요. 처음엔 100억씩 재산이 생긴 줄 알았는데 건물도 내 맘대로 임대 못 나, 처분도 안 돼. 거기에 상속자랑 보유세 나가지. 현금화하려고 한 주식은 휴지 조각 돼버렸지. 이거 아무래도 아버님께서 우리 엿먹이려고 작정하신 게 아닌가 싶네요. 맞아요, 맞아. 그렇지 않고서는 어쩜 일이 이렇게 어이없게 흘러간다? 그러니까 첫째 형님이 받으신 걸 우리랑 똑같이 나눠야 한다고요. 사정 들으니까 딱하긴 한데 그것도 다 자기들이 헤쳐나가면 풀 수 있는 일 같네. 현금만으로도 몇십억 남기셨는데 왜 그건 쏙 빼고? 그건 이미 거의 써버렸죠. 집 사고 차 사고 해외여행 다니고 와서 보니까 건물이랑 주식이 저렇게 돼버린 걸 알아차렸다고요. 애초에 자기들은 100억의 재산을 소유할 그릇이 못 되니까 있던 복이 달아나고 잡혀있던 돈도 사라지는 거야. 난 지금 아버님 유물들을 관리하고 기증하느라 정신없으니까 그만 엄살 떨고 다들 가봐. 예정 있어서 이번은 약속 없이 와도 얼굴 봐준 건데 다음부턴 아마 문 앞에 비서와 경호실장이 자기들 들어오지 못하게 할 테니까 그렇게 알고. 아니, 가족이었던 우릴 문전박대하시겠다는 거예요? 형님,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올챙이적 시절 생각해야지. 이제 신세 폈다고 사람이 이렇게 야박해지는 겁니까? 자기들이 언제 내 가족같이 굴었다는 소리야? 날 멍청이 취급이나 하고 똑똑한 척은 자기들이 다 하고선. 아버님 병수발할 때 한 번이라도 도와줘 봤어? 하다못해 우리 애들 입학할 때 가방이라도 한 번 사줘 봤어? 아버님과 남편 생각해서 그나마 자기들 봐주고 산 거야. 앞으로는 얄짤 없으니까 그림자도 얼씬하지 말라고. 최비서, 손님들 얘기 끝났으니까 다 모시고 가요. 끝까지 동서들은 생떼 쓰고 돈을 내놓으라고 했지만 경호원들에게 끌려 길가에 내쳐지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 그들은 나와 남편에게 연락하고 찾아오려 했지만 번번이 차단당하고 경호원들에게 제지를 당했죠. 그 이후 동서나 서방님들과는 절연한 채 살고 있어요. 가족의 화합이 중요하다고 했던 남편도 아버님 병환 과정에서 또 돌아가신 후 안면 몰수하고 돈을 선택하는 동생들을 보며 충격을 크게 받았었나 봐요. 이제 자기 형제들을 가족의 울타리에서 지운 지 오래입니다. 동생들에 대해 내가 착각하고 살고 있었네. 당신이 묵묵히 참아가며 해줬기에 이마만큼 우리 집이 버틸 수 있었던 거야. 아버지 돌아가시면서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알아? 형제도 돈도 다 없어도 되지만 아내만큼은 꼭 붙들고 가라고. 나와 우리 집안에 이만한 귀인이 없으니까 평생 아내 말만 잘 듣고 자라라고 말이야. 그 말씀의 의미를 이제야 알겠어. 예술품 쫓아다니며 재산 탕진한다고 못마땅해 했던 장남이 나도 몰라본 아버지의 뜻과 꿈을 지켜온 건 다름 아닌 당신이니까. 남편으로서 못할 짓 하던 양반은 아니었지만 내 속을 이해하는 사람은 아니었는데 이 일을 계기로 남편은 완전히 내 편으로 돌아섰어요. 정말 내가 파트로 매주를 쓰라고 해도 듣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었지 뭡니까? 챙기던 동생들과 연락 딱 끊고 없는 사람 취급하는 것도 예전의 남편으로선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니까요. 몇 년의 세월을 거쳐 전 지금 아버님의 유산으로 문화재단을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시관 하나를 건립하는 중인데 한국문화재청이나 다른 박물관에 기증한 것 외에 유물은 이 전시관에서 보관할 예정이에요. 재단 운영이며 전시관 세우려면 돈이 많이 들 텐데 어디서 났느냐고요? 아버님 유물의 가치를 잘 알고 그에 걸맞게 관리해 줄 만한 분들을 엄선해서 몇 점은 팔았거든요. 해외로 유출되어도 괜찮은 몇 점의 고문서는 크리스티 나겔 경매장에서 거액으로 낙찰됐고요. 이 정도 금액만으로도 전시관을 세우고 우리 가족 평생 쓸 돈 정도는 마련이 된 것 같습니다. 평범한 주부로 살던 제가 몇십억, 몇백억을 쥐고 흔드는 사람이 되다니 지금이 가끔씩 믿기지가 않아요. 그런데요, 제가 초심 잃고 문화재를 돈으로 보게 될 때 시아버지께서 입버릇처럼 하시던 말씀을 되새기곤 합니다. 내가 목숨보다 소중한 컬렉션을 왜 집이나 사무실에 그저 내비두는지 아느냐? 이걸 금고에 모시기 시작하는 순간 난 문화재를 돈으로 보게 되기 때문이다. 가치 있는 예술품은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소수의 전유물이 될 수도 없고 되어서도 안 돼. 평범한 사람들도 내 집 거실에 걸 수 있는 그런 문화의 시대가 올 것이야. 얼마 전 반가운 한 분이 절 찾아오셨어요. 시아버지가 공직 생활을 할 때부터 부하 직원이었는데 문화재 관련해서 많은 도움을 주었던 분입니다. 지금은 고향에서 부군수를 역임하고 있는 공직자이시기도 하고요. 원장님이 작고하신 지도 벌써 5해나 지났고 최근 제 꿈에 나타나서 산소에 들렀다가 며느님하고 차 한잔하러 왔습니다. 그러셨어요? 귀한 걸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아버님 가시고 경황 없을 때 부군수님 도움 많이 받아서 지금 전시관도 재단도 잘 운영하고 있어요. 생전에 원장님이 자기 뜻을 이어줄 사람을 맏며느리밖에 없다고 몇 번이나 말씀하셨죠. 그땐 장남도 아니고 며느리가 하고 의아했지만 지금 보니 다 맞는 말씀이었네요. 정말 잘하고 계십니다. 그거 아십니까? 뇌종양 선고받고 얼마 뒤 저한테 갑자기 전화하셔서 부탁 하나를 하셨어요. 사무실과 여러 곳에 흩어진 자신의 컬렉션을 자택 창고에 넣어달라고요.
소중하게 하나하나 패킹할 필요 없이 파손되지만 않게 대충 넣어서 달라는 독특한 말씀이셨죠. 아, 그래서 그 모든 문화재가 저도 모르게 창고에 모여 있었던 거군요. 뇌종양으로 판단이 잘못되신 거 아닌가 하면서도 말씀 믿고 모아서 그때 자택 창고에 넣어드렸죠. 자신 손으로 겨우 열쇠 잠그시군 그제야 모든 일을 다 마무리했다고 한숨을 쉬셨네요. 선망과 온전한 정신 오가시면서도 원장님은 소중한 것들 지키고자 아마 그렇게 애쓰신 것 아닌가 싶습니다. 아버님 기력이 없어서 죽도 넘길까 말까 했던 시기에 그런 일까지 하셨다는 생각에 울컥했어요. 훌쩍이는 절 보며 부군수님은 얘기를 이어갔습니다. 재미있는 일 하나 알려드릴까요? 원장님 떠나시고 1년쯤 지났을까요? 둘째, 셋째 며느님들이 절 찾아왔습니다. 이쪽 계통에 아는 사람이 없어서 그나마 안면이 있던 나에게 온 것인데 원장님이 자택에 지니셨던 미술품 몇 개를 갖고 왔더라고요. 부군수님, 이것들 아버님 서재랑 방에 있던 미술품이죠? 형님이 가진 것보다 얘네가 더 좋아 보이는데 어떻게 사시겠어요? 저는 감정가가 아니라서 값을 매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원장님 컬렉션이라는 보증도 없고 이렇게 갑자기 살 수는 없죠. 우리가 시댁에서 보이는 건 다 떼가지고 온 거예요. 진짜 맞다고요. 부군수님 안 사실 거면 다른 살만한 사람이라도 알려주세요. 우리 사정이 급해요. 급 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자세히 보니까 이 화조도는 진품이 아니네요. 여기 이것도 김기창 화백을 모사한 가품이고요. 그러니까 동서들이 아버님 댁에 있던 미술품을 몰래 가져가서 팔려고 했단 말씀이세요? 그리고 그게 가품이었고요? 이것 또한 앞을 내다본 원장님의 기지가 아니겠습니까? 누가 자택에 가품 걸어놓고 값진 것은 창고에 처박아 둔단 말입니까? 아주 기이한 분이에요. 시아버지의 기지로 동서들은 아버님이 가진 예술품 중 한 점도 취하지 못했어요. 물려받은 건물의 유치권과 주식도 건사하지 못하고 결국 헐값에 처분했다고 합니다. 아버님 재산으로 평생 놀고 먹을 희망에 희희낙낙했는데 막상 남은 현금은 탕진해버리고 지금은 평범하게 사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전 지금처럼 전통 문화재의 계승과 가치를 알리는 일에 매진하며 살 것 같습니다. 제 스승이자 시아버지셨고 고 민땡땡 선생님의 뜻을 받들어서요. 이제 이야기를 마치면서 여러분의 반응이 어떠실지 생각하면 조금 떨리네요. 제 이야기가 재밌으셨을지 혹여 제 사연에 느껴지는 바가 조금이라도 있으셨다면 전 무척 보람될 것 같습니다. 이만 전 인사드릴게요. 모든 분들이 건강하고 화평한 가정 이루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 곧 70대를 앞둔 할머니예요. 전 20대에 남편을 만나 결혼해서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낳았죠. 시부모의 성화에 전 아이를 낳아 키우는 게 뭔지도 모르면서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아 덜컥 아이부터 가졌습니다. 시부모님은 동네에서 제일 큰 방앗간을 하고 있었는데 맏며느리였던 제가 아들을 낳으면 제 남편에게 방앗간을 물려주신다고 했어요. 나는 장남이라고 무조건 다 물려주고 그러는 사람 아니다. 우리 방앗간이 어떻게 귀여운 가게인데 아무한테나 줄 수는 없지. 무조건 대를 이어서 방앗간을 이어갈 자식한테 물려줄 거야. 당시 전 방앗간의 방자도 몰라서 방앗간을 물려받을 생각도 없었는데 남편이 시어머니의 방앗간을 물려받고 싶어 해서 저도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방앗간만 물려받으면 우리 자식들의 그 자식들까지 대대로 먹고 사는 거 걱정 없다니까. 처음엔 저도 남편 말이 허풍인 줄 알았죠.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보니까 방앗간 규모가 크기는 크더라고요. 얼마나 큰지 방앗간의 직원도 10명이 넘었어요. 전 남편의 바람대로 아들을 낳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처음 약속하신 대로 저와 남편에게 방앗간을 물려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죠. 그렇게 저와 남편은 아이를 낳자마자 방앗간에 매일 출근해서 시어머니에게 일을 배웠어요. 남한테 돈 받고 파는 일엔 절대로 재료 아끼는 거 아니야.
주인이 아끼기 시작하면 단번에 단골들이 알기 시작하는 거다. 경기가 좋지 않을 때 저 딴엔 원재료비를 좀 아껴볼까 싶어서 이런저런 아이디어를 내서 시어머니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시어머니에겐 씨알도 먹히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무리 경기가 좋지 않아도 오래전부터 내려온 방식 그대로를 고집하셨죠. 전 언제나 시어머니에게 인정받고 싶었어요. 제가 봐도 시어머니는 멋지고 대단해 보였기 때문에 하나라도 더 배우고 칭찬받고 싶었죠. 그래서 뭐든 잘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절 단순히 방앗간을 이어받을 당신의 아들의 아내 정도로만 생각하셨어요. 그 시대의 며느리인 아들의 시중이나 들고 손자나 순풍 낳아주면 그거로 됐으니까요. 큰아들을 낳고 전 방앗간 일에 육아에 바쁘게 지내느라 더 아이를 갖지 않았어요. 전 가족들이 그렇게 바라던 아들을 하나 낳았으니 제가 며느리로서 할 도리는 끝이 났다고 생각했죠. 전 아들 하나 잘 키우면서 방앗간 일이나 열심히 해야지 싶었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의 생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 장남 아직 젊고 건강한데 어찌 아들 하나 덜렁 낳고 둘째 낳을 생각을 안 하니? 후딱 나이 들기 전에 둘은 더 낳아야지. 그때 첫째 아들 나이가 벌써 4살이었고 남편 나이가 30이 넘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나이도 나이였지만 사실 가장 큰 이유는 저에게 영 아이 키우는 게 적성에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매일 똑같이 먹이고 재우고 입히는 일이 저에겐 힘만 들고 맞지 않았어요. 그래서 더 아이를 낳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디 그 시대에 제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있겠어요. 부모님 말씀 잘 듣기로 유명한 남편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었죠. 남편은 시어머니 말처럼 매일 밤 아들 하나만 더 낳자고 졸랐습니다. 사실 처음엔 남편이 아무리 졸라도 아이를 낳을 생각이 없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도 싫다고 얘기를 했죠. 전 아이를 키우는 것보다 방앗간 일이 더 재밌고 저에게 자식은 아들 하나면 충분하다고요. 그런데 며칠 뒤 전 방앗간 일을 하다 말고 시어머니에게 불려갔습니다. 네가 일찍이 아들 좀 하나 낳았다고 우리 집에 시집 온 본분을 잊고 정신을 못 차리는 것 같은데 네가 내 집에서 먹고 자는 이유는 딱 하나. 우리 집안 대를 잇기 위해 들어온 거야. 네 남편이 방앗간 주인이 된다고 해서 너까지 이 방앗간 안주인은 아니라는 거다. 어디 네 주제의 멋대로 애를 낳네 만에 결정을 해? 네 아들이 시키는 대로 해야지. 남편이 고세의 시어머니에게 제가 아이를 더 낳지 않겠다고 했다고 일러 바쳤는지 전 그냥 시어머니에게 끌려가 장장 2시간 동안 호통을 들어야 했어요. 제가 이 집 며느리인 건 맞는데요. 씨바지처럼 애만 낳아드리려고 결혼한 건 아니에요. 저도 이 집안의 일원으로서 제가 할 일 하고 싶은 것뿐이라고요. 듣다 저도 억울하고 속상해서 결혼하고 처음으로 시어머니에게 말대꾸라는 걸 했죠. 역시나 시어머니는 제 말에 얼굴 표정이 싹 달라졌습니다. 너 말 잘했다. 네가 이 집안 일원으로서 해야 할 일이 바로 씨바지야. 네가 잘 알고 있네. 괜히 되지도 않는 소리 하지 말고 당장 내일부터 넌 방앗간에 나오지 마. 앞으로 넌 우리 집 씨바지로서 역할만 하라고. 제가 씨바지가 되겠다고 씨바지 소리를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저더러 앞으로 씨바지로만 살라네요. 그날 전 너무 속상해서 시어머니 앞에서 눈을 부라리며 펑펑 눈물을 쏟았습니다. 제가 벌개진 눈으로 펑펑 울어대도 시어머니 눈 하나 깜짝하지 않으셨지만요. 그날 이후 전 방앗간엔 갈 수 없었습니다. 제 바로 밑에 동서도 방앗간에 출근하는데 맏며느리인 제가 갈 수가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둘째를 낳을 때까지 방앗간에 출근할 생각은 하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이미 시어머니께서 결정하신 일이니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어요. 방앗간은 시어머니 거니까요. 전 그 길로 꼼짝없이 집에만 있어야 했습니다. 그 덕분에 큰아들과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지만 전 방앗간에 나가고 싶었어요. 매일 아침 그 고소하고 향긋한 향이 나는 곳으로 출근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중 달갑지만은 않은 일이 생겼어요. 시어머니께 보란 듯 절대 아이를 갖고 싶지 않았었는데 덜컥 아이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당시에 저도 30대 중반이 다 돼서 생긴 아이인데다가 첫째와는 터울이 6살이나 졌어요.
둘째를 가졌을 때 전 첫째보다 훨씬 더 몸도 무겁고 입덧도 심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더는 방앗간 생각은 나지도 않더라고요. 그런데 밤마다 생각나는 게 있었죠. 바로 친정어머니께서 가끔 해주시던 쑥떡이었습니다. 그 쑥떡만 먹으면 입덧이 씻은 듯 나을 것 같았어요. 전 어차피 시댁에 있어봐야 할 일도 없으니 입덧을 핑계로 친정에 며칠 있다 오겠다고 했습니다. 그까짓 임신 좀 했다고 고생 못 참고 또 친정일 가? 너도 명색이 우리 집안 맏며느리라는 게 참 채신 없이 장께만 늘어서 큰일이다. 아랫사람들이 도대체 뭘 보고 배우겠니? 아이고, 당신도 참 애 갖기 전엔 방앗간에도 얼씬 못하게 했으면서 이제 뇌도 가졌는데 그만 구박하고 하고 싶은 대로 좀 하게 놔둬. 얼씨구, 며느리 사랑은 시아버지라더니 이 농팽이 같은 인간이 웬일로 집안일에 신경을 다 쓴대? 괜히 애 가졌단 핑계로 친정에 눌러앉아 있을 생각하지 말고 딱 3일만 있다 와. 웬일로 시아버지께서 제 편을 들어주신 덕분에 전 친정에 다녀올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친정에 가지 않았으면 큰일 날 뻔했죠. 그때 친정에 다녀온 이후 제 인생은 순식간에 달라졌으니까요. 무슨 일이냐고요? 저희 친정엄마가 해주신 쑥떡을 먹고 나서 전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너무 멍청했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제가 방앗간 일을 좋아했던 건 방앗간이라서가 아니라 제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좋았던 거예요. 어릴 때부터 형제 많은 집에서 딸이라는 이유로 많이 배우지도 못하고 항상 오빠나 남동생에게 양보하며 자랐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뭘 좋아하는지 뭘 잘하는지도 모른 채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만 하다가 시집을 왔어요. 그러다가 시어머니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곁눈질로 일을 배워서 하는데 그게 그렇게 재밌을 수가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일을 하는 만큼 돈이 벌린다는 것도 너무 좋았습니다. 전 아무리 노력해도 시어머니의 방앗간을 물려받을 수가 없었어요. 남편이 방앗간을 물려받게 되면 고된 일은 제가 다 하고 결국엔 제 아들이 방앗간을 물려받게 될 거예요. 저에겐 기회조차 올 리 없었죠. 그 생각이 들기 시작하니 전 왜 지금까지 바보처럼 시어머니의 방앗간만 생각하고 살았을까 싶었습니다. 스스로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해내면 되는데 말이죠. 전 시어머니만큼은 아니어도 비슷하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전 그 길로 친정어머니께 떡을 만드는 일을 배웠습니다. 우리 엄마가 만든 떡이라서가 아니라 누가 뭐래도 친정엄마표 떡은 웬만한 떡집에서 파는 떡보다 맛있었거든요. 친정엄마도 20살에 종갓집 맏며느리로 시집와서 1년에 12번씩 40년 넘게 웬만한 떡집만큼 떡을 뽑았거든요. 전 시어머니께서 3일만 있다 오라고 하셨지만 저는 2주 넘게 친정에 있으면서 친정엄마에게 떡을 만드는 법을 배웠습니다. 딱 2주째가 되던 날 남편이 절 데리러 왔어요. 3일만 있다 온다던 사람이 되지도 않을 핑계를 대면서 집에 오질 않으면 어떡해. 어머니 화 많이 나셨으니까 빨리 짐부터 싸. 내가 우리 집 왔다가 간다는데 혼나고 말고 할 게 뭐 있어? 내가 애야? 이 여자가 늦음하게 임신하더니만 뭘 잘못 먹었나? 도대체 왜 이래? 빨리 일어나서 짐 안 싸? 전 남편의 성화를 이기지 못하고 결국 2주 만에 시댁에 돌아와야 했어요. 전 시댁에 돌아와서도 곧바로 집에서 혼자 떡을 만들며 공부를 했습니다. 생각보다 떡 만드는 게 재밌고 적성에 맞더라고요. 그리고 시간만 나면 아들과 친정엄마를 모시고 여기저기 유명한 떡집을 찾아다녔죠. 그러면서 유명한 떡집이 왜 유명해질 수 있었는지 연구했습니다. 사실 전 어릴 때부터 엄마의 사랑을 많이 받진 못했어요. 그 시대 사람들이라면 다들 비슷하겠지만 저도 3남매 중 둘째인데다 위로는 오빠, 아래로는 남동생이 중간에 치여서 많은 관심을 받지 못했죠. 큰아들을 데리고 엄마와 여기저기 떡집을 다니던 그때가 그래도 제 인생을 통틀어 친정엄마와 제일 가깝게 지낼 수 있는 시기였어요. 전 떡을 핑계로 엄마를 자주 만나면서 언젠가 친정엄마와 함께 떡집을 차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중 생각지도 못한 일이 생겼어요.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며칠 전부터 소화가 안 되고 머리가 아프다고 하셔서 병원에 가자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어머니는 소화제 먹으면 된다고 고집을 피우시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뒤 오빠에게 연락이 왔는데 엄마가 갑자기 쓰러지셔서 새벽에 응급실에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의사 말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췌장암이랍니다. 이미 말기인데 전혀 몰랐냐고 가족들에게 묻더라고요. 이미 말기라 수술을 해도 소용이 없다고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하더군요. 가족 누구도 몰랐어요. 그 연세까지 사시면서 건강검진 한번 제대로 받은 적이 없으셨으니 알 턱이 없었죠. 자식이 셋이나 있는데 다들 자기 인생만 신경 쓰고 사느라 엄마는 나 몰라라 하면서 산 벌을 자식들이 받았어요. 그로부터 2주 뒤 어머니는 저희 둘째 딸을 보지도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전 너무 힘들었어요. 특히나 시어머니 때문에 더 힘들었죠. 때마침 제가 둘째 임신 중이었거든요. 시어머니께서 임신한 사람은 장례식장에 가는 게 아니라고 장례식장에 못 가게 하셨습니다. 거기다가 남편과 시댁 식구들 모두 안 가겠다고 하셨어요. 엄마, 아무리 그래도 나라도 갔다 와야지. 장모님 돌아가셨는데 우리 집에서 아무도 안 가면 안 되지. 얘가 모르는 소리 하고 있어. 집안에 임신한 사람 있으면 절대 장례식장 가면 안 되는 거 몰라? 순간 전 눈이 휙 뒤집어졌어요. 임신한 사람은 항상 몸을 조심해야 해서 장례식장에 가면 안 된다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긴 하지만 그거야 남의 장례식장이죠. 제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못 가게 하는 건 도무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그깟 미신이 무슨 상관이에요? 전 엄마 장례식장에 갈 거니까 어머니는 알아서 하세요. 전 시어머니의 말을 무시하고 집을 나섰어요. 시어머니와 남편이 따라 나오는 소리가 들렸지만 전 무작정 택시를 잡아 타고 장례식장으로 갔습니다. 전 장례식장을 가는 내내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바로 며칠 전까지 제 손을 꼭 잡고 함께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엄마가 이렇게 갑자기 허망하게 가실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거든요. 전 장례식장 앞에 도착해서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느새 절 따라온 시어머니와 남편이 절 붙잡았어요. 애미 너 어디 감히 버릇없이 시어머니의 말을 무시하고 네 멋대로 행동을 해? 너희 친정에서 이따위로 가르치디? 시어머니는 아무리 옛날 사람이라고 해도 그렇지 해도 너무했습니다. 사람이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는 건데 바로 몇 시간 전에 어머니를 잃은 며느리에게 어떻게 친정을 운운할 수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전 그 순간 될 대로 되라였습니다. 어머니든 남편이든 누구든 제 앞을 가로막을 수는 없었어요. 어머니 나오세요. 제가 제 어머니 마지막 가는 길 모시겠다는데 어머니가 무슨 권리로 이러세요? 뭐야? 이게 아주 오냐오냐 했더니만 네가 눈에 뵈는 게 없구나. 숙자야, 너 안 들어가고 여기서 뭐 하는 거야? 그때였습니다. 저희 어머니의 비보를 듣고 온 제 친구가 저를 보고 다가왔어요. 그 친구가 워낙 동네에서 머리 좋기로 유명한 친구였거든요. 초중고 내내 전교 1등만 하더니만 우리 동네에서 최초로 여자 검사가 된 대단한 친구입니다. 이런 총구석에서 여자 검사가 나왔으니 동네방네 현수막까지 걸고 난리였죠. 그 친구를 보자마자 저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어요. 애 키우고 사느라 정신없어서 몇 년 동안 보지도 못했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야 만나게 되니 더 마음이 좋지 않더라고요. 왔구나. 여기 우리 시어머니신데 사실은 내가 둘째 임신했다고 어머니께서 장례식장에 가는 걸 걱정하시네. 전 친구에게 대충 상황을 설명하고 시어머니에게 인사를 시켰죠.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친구가 제 얘기에 미간을 살짝 찌푸리더니 시어머니의 말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듯 고개를 기울이더군요. 어머니, 제가 이 동네에서 최초의 여자 검사예요. 얼마나 머리가 좋은 사람인지 딱 봐도 아시겠죠? 제가 살다 임신했든 안 했든 자식이 부모 장례식장에 못 간다는 얘기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속상한데 괜히 쓸데없는 미신에 서로 속 시끄럽게 만들지 말고 빨리 들어가시죠. 역시나 머리가 좋은 사람은 뭐가 달라도 달랐습니다. 검사 친구는 단번에 시어머니를 눌러버리고 절 데리고 장례식장 안으로 들어갔어요. 시어머니는 뒤에서 연신 궁시렁거리셨지만 저와 친구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전 그 친구 덕분에 장례를 무사히 치르고 집에 돌아올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를 생각하면 제가 왜 바보처럼 굴었나 싶습니다. 제가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렇게 시어머니 앞에만 서면 무슨 큰 죄를 지은 죄인처럼 눈치를 봤거든요. 전 친정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 더 마음을 굳혔습니다. 떡집을 시작하기로요. 하늘나라에 계신 어머니 보란 듯 떡집을 꼭 성공시키고 싶었어요. 전 그날 이후 떡집을 차리기 위해 더 노력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그렇게 떡 만들기로 태교를 하던 중에 둘째 아이도 출산을 했고요. 둘째는 딸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딸을 낳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동서도 아들을 출산했어요. 집안의 모든 관심은 동서의 아들에게 갔습니다. 시부모님은 제 딸에게는 딸이라는 이유만으로 일절 관심이 없었어요. 시부모님이 그러면 그럴수록 저는 더 승부욕이 생겼죠. 시부모님이 아무리 잘 나가도 그들의 생각이 다 옳지는 않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전 둘째를 낳고 본격적으로 동네를 다니면서 제가 떡집을 할 만한 가게를 알아보고 다녔어요. 워낙 좁은 동네이다 보니 동네에서 가장 큰 방앗간집 맏며느리인 절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제가 시내를 돌아다니며 가게자를 알아보고 다니니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서 시어머니의 귀에까지 들어갔죠. 그런 소리를 듣고 절대 가만히 계실 시어머니가 아니었어요. 시어머니는 절 다시 불러내셨습니다. 네가 이제 하다 아주 집안 망신을 다 시키고 다니는구나. 동네 사람들이 나한테 돈도 벌 만큼 벌었으면서 이젠 떡집까지 하려고 하냐고 묻더구나. 맞아요. 저 친정엄마한테 배운 기술로 떡집 차릴 거예요. 벌써 자리도 다 받았고 계약만 하면 돼요. 전 열심히 준비한 만큼 시어머니 앞에서 기죽을 필요가 없었어요. 제가 제 힘으로 알아서 한다는데 시어머니에게 비밀로 할 필요도 없었고요. 반면 시어머니는 뭐가 그렇게 재밌는지 제 말에 배까지 잡으며 깔깔 웃으셨습니다. 네 주제에 뭘 한다고? 떡집? 아이고, 네가 우리 집 방앗간 하는 것 좀 보더니만 장사가 만만해 보였나 본데 괜히 일 만들어서 내 아들 고생시킬 생각 말고 집에서 얌전히 애들이나 키워. 시어머니는 절 대놓고 무시했어요. 전 예상하지 않은 일이 아니다 보니 전혀 상처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떻게든 떡집을 잘해서 시어머니에게 저의 진면목을 보여주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죠. 그로부터 딱 2년 뒤 제 소망은 이루어졌습니다. 방앗간에서 멀지 않은 곳에 9평 남짓하게 차렸던 떡집은 금방 대박이 났어요. 전 떡집을 차린 지 5년 만에 동네에서 제일 큰 시장 중간에 자리를 차지하고 8년 뒤 포장 배달까지 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떡집을 시작한 지 딱 10년, 제 나이 40대 중반이 됐을 때 제 이름을 앞세운 떡집은 지역 내에서 가장 큰 떡집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때부터 월 매출이 억을 넘기 시작했고 직원이 10명이 넘었어요. 이쯤 되니 저희 시어머니 반응이 궁금하시죠? 사실 제가 떡집을 한 지 5년 정도 됐을 때까지만 해도 시어머니는 제 일에 일절 관심이 없었어요. 주변에선 다들 저더러 대단하다고 칭찬했는데 시어머니는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절 만날 때마다 코딱지만한 떡집이 잘 돼봐야 얼마나 잘 되냐고 콧방귀를 뀌셨죠. 그러던 중 시대가 변하면서 사람들이 더는 방앗간을 찾지 않았어요. 저희 떡집이 지역 내에서 가장 큰 떡집이 되었을 즈음에 시부모님의 방앗간은 제일 잘 나가던 시기에 매출이 10분의 1도 되지 않을 정도였죠. 더군다나 언제부턴간 직원들도 다 그만두고 시부모님과 남편 셋이서만 운영해도 충분했어요. 그때까지도 시어머니는 제가 이뤄낸 일에 대해 좋은 소리 한마디 하지 않으시고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던 중 그로부터 10년이 훌쩍 지나고 나서야 시어머니께서 절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된 일이 있었어요. 저희 딸 아들이 훌쩍 자라서 성인이 되고 나서 자식들이 제 일을 도와주기 시작했죠. 아들은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면서도 우리 떡집 홈페이지를 관리하며 온라인 판매를 도와줬고, 딸은 제 옆에서 떡 만드는 걸 열심히 배우면서 떡집 홍보에도 열성이었어요. 그 덕분인지 우리 떡집이 어느새 유명세를 치러서 방송국에서까지 찾아왔고요. 텔레비전에 우리 떡집이 나오는 모습을 보고 나서야 시어머니께서 제게 한마디 하셨습니다. 그때 시어머니 연세가 팔순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네가 젊어서부터 그렇게 고집을 부르더니만 결국은 해내는구나. 대단하다, 대단해.
웃음기라고는 없이 무뚝뚝하게 굳은 얼굴로 얘기를 하셨지만 전 알아요. 그게 시어머니 표 칭찬이라는 걸요. 제가 누굴 닮아서 그러겠어요? 그게 다 어머님한테 보고 배운 거예요. 어느새 세월이 흘러 저도 나이가 드니 시어머니 앞에서 너스레도 떨 수 있게 되더라고요. 시어머니도 대단하신 게 돌아가실 때까지 방앗간을 놓지 못하시고 시장 한켠 10평 남짓한 공간에서 방앗간을 하시다 돌아가셨죠. 전 그 모습을 보고 다시 한번 배웠어요. 저도 시어머니처럼 죽기 전까지 가게를 하다 죽고 싶었죠. 결혼하고 아이들을 낳고 살 때까지도 전 시어머니를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사업적으로는 너무나 존경했지만 인간적으로는 좋아하지 않았어요. 언제나 절 인정하지 않는 시어머니가 미웠습니다. 나이가 들고 시어머니께서 꼬부랑 할머니가 돼도 제 마음은 변하지 않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저나 시어머니나 막상 나이가 들고 보니 우리가 서로 비슷하다는 걸 알게 됐죠. 언제부턴가 주변에서 사람들이 저와 시어머니를 보면 고부 사이가 아니라 모녀지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처음엔 아니라고 강하게 부정했지만 언제부턴 그 소리가 싫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에게 시어머니를 닮았다고 하면 기분이 좋았어요. 시어머니도 좋아하는 눈치였고요. 고부 사이인데 우리가 닮긴 뭘 닮았냐고 투덜거리시면서도 어느새 웃고 계셨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남편은 아들인 본인보다 저와 시어머니가 더 닮긴 했다고 훈수를 두며 너스레를 떨었죠. 시어머니와 매일같이 티격태격했던 기억이 바로 어제처럼 생생한데 어느새 시어머니는 돌아가시고 제가 부쩍 나이가 들어 할머니가 됐어요. 전 아들, 딸 모두 시집장가 보내고 손주까지 봤죠. 아들은 서울에서 직장 다니면서 딸을 하나 낳고 잘 살아요. 딸은 동네에서 알고 지낸 남자와 연애하고 결혼해서 아들 낳아 키우고 있습니다. 사실 아들이야 대학 때부터 일찍이 떨어져 살아서 제가 신경 쓰거나 챙길 게 없었어요. 워낙 말도 없는 녀석이라 큰일 아니면 연락도 잘 안 하거든요. 그런데 딸은 좀 달랐습니다. 늦지막히 얻은 막동이라 그런지 더 어린애 같고 마음이 쓰여요. 특히나 사위도 결혼할 때부터 영 부실해서 둘이 애나 잘 키우며 살까 걱정됐습니다. 남편이야 둘 다 성인인데 어련히 알아서 하겠냐고 했지만 제 생각은 달랐어요. 사실 사위가 어지간히 어리바리해요. 사위네 집이 원래 옛날부터 동네에서 쌀집을 했거든요. 옛날에나 쌀집이라고 하면 돈 좀 만졌지 사실 세상이 좋아지면서 쌀집이라는 게 다 없어졌잖아요. 딸과 사위가 결혼할 때도 사돈네 상황이 어지간히 좋지 않아서 방 한 칸 구해줄 형편도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전셋집도 제가 구해줬어요. 사실 처음부터 경제적으로 너무 도와주면 이 녀석들이 저에게 빌부터 먹고 살 궁리를 안 할 것 같아 월세로 얻어주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귀한 내 딸이 눈에 밟혀서 도와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딸은 결혼 전부터 제 가게에 나와 떡집 일을 도왔어요. 나중에 딸에게 제 떡집을 물려줄 생각이었습니다. 사위는 국립대학까지 나올 정도로 머리는 좋은 놈이었는데 어지간히 남의 밑에서 일을 못하는 놈이었죠. 취직만 하면 항상 상사 눈밖에 들어 몇 달 버티지도 못하고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딸은 매일 가게에 나와 자기 남편 욕만 한 바가지를 했어요. 사위는 아들을 낳고도 정신을 못 차려서 여전히 한 직장을 다니지 못했거든요. 너무 어려서부터 알던 사이라 그런지 명색이 가장이라는 게 도무지 믿음이 안 가. 취직만 잘하면 뭐래? 1년도 못 버티고 매일 그만두는데. 전 그런 딸아이가 걱정이 됐어요. 남편이 착실하게 나가서 일하고 돈을 벌어야 여자 마음의 안정을 찾는 건데 그런 면에서 사위는 많이 부족했거든요. 전 그런 사위가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딸을 생각해서 사위에게 잘 해줬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옛날 사람이라 그런지 장모가 사위를 떠받들고 위해줘야 사위도 제 딸에게 잘할 것 같아서요. 전 사위를 만날 때마다 사위 자존심이 상하지 않게 상다리 휘어지게 음식도 차려주면서 잘 설득해 보려고 노력했어요. 정 직장 생활이 힘들면 가게 나와서 일 배우는 게 어때? 요즘은 젊은 사람들도 떡 만드는 기술 못 배워서 안달이라는데 둘이 잘 배워서 분점이라도 하면 내면 좋지.
장모님, 제가 국립대까지 나와서 우리나라에서 내로라는 기업에만 다닌 사람인데 갑자기 떡집이라뇨. 장모님께서 제 걱정해 주시는 것 같아 얘기하는 건데요. 사실 전 아무래도 직장 생활보다 사업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사업 아이템을 좀 구상해봤는데 장모님께서 투자 좀 해주실래요? 사위는 헛바람이 들어서 매일 사업을 하고 싶다고 했죠. 툭하면 저에게 투자 좀 해달라는 식으로 구슬렸어요. 장모님도 젊은 나이에 아무것도 없이 떡집 해보겠다고 마음먹고 시작하신 일이잖아요. 저도 딱 지금이 기회인 것 같아요. 장모님께서 조금만 도와주시면 저도 장모님만큼 해낼 수 있어요. 난 자네랑 엄연히 달라. 난 혼자 공부하고 준비하면서 내가 모은 돈으로 시작했어. 부모님한테 손 벌리지 않았다고. 전 누구보다 사위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내 딸도 행복하게 살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사위를 보고 있으면 항상 위태위태했습니다. 좋은 머리로 남 밑에서 열심히 직장 생활해서 먹고 살 생각을 해야지 매일같이 제 돈으로 사업할 궁리만 해댔죠. 그럴 때 보면 시어머니 생각이 나요. 시어머니가 보시기에도 젊은 날에 제가 사위처럼 보였을까 싶어서요. 아무것도 없으면서 떡집을 하겠다고 오기를 부리던 절 보면서 시어머니도 불안하고 걱정돼 괜히 저에게 모진 소리를 하셨던 걸까 싶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딸아이가 늦은 밤 손주를 데리고 집에 찾아왔더라고요. 그러더니 한다는 말이 기가 막혔습니다. 사위와 대판 싸우고 집을 나왔대요. 전 놀라서 왜 싸웠냐고. 아무리 부부간에 싸움을 했어도 이 늦은 시간에 애까지 데리고 나오면 어떡하냐고 타일렀죠. 처가 자식을 데리고 집을 나가는데 사위는 가만히 있었나 싶기도 하고요. 그런데 제 말에 딸아이가 갑자기 왈칵 눈물을 쏟더니 도저히 사위와 못 살겠다고 하소연을 했습니다. 그 인간 헛바람만 잔뜩 들어서 사업 못하게 하면 취직 안 하겠다고 난리야. 지난달부터는 아예 생활비 한 푼도 안 내놓고 집구석에 누워서 잠만 자고 술만 먹는다니까. 사위가 지난달부터 딸에게 생활비를 일절 주질 않는데요. 딸은 떡집에서 저에게 받는 몇 푼 되지 않는 돈으로 버티며 생활하고 있었답니다. 지금까진 내가 가진 돈으로 버텼는데 이제 더는 안 돼. 집구석에 있으려면 애라도 봐야 내가 나가서 돈을 버는데 집구석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저렇게 버티고만 있으니 도저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엄마. 나 그 인간이랑 이혼하고 싶어. 전 울며 불며 사위와 못 살겠다고 우는 딸아이를 보는데 절로 한숨이 튀어나왔어요. 딸아이가 너무 안쓰러워서요. 마음 같아선 지금 당장 둘을 갈라서게 하고 제가 데리고 오고 싶었죠. 그런데 그때 손주가 이제 돌 갓 지났을 때입니다. 요즘에야 여자가 이혼하고 혼자 애 키우며 사는 게 흠이 아니라고야 하지만 그때 그 시절에 어디 그랬어요? 여자가 이혼하고 혼자 애 키운다고 하면 동네 사람들부터 손가락질 하던 시대였죠. 전 어떻게든 딸을 손주와 살게 해야 했어요. 그러려면 사위가 하루라도 빨리 정신 차리고 살게 해야 했죠. 전 곰곰이 생각한 끝에 사위를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제 눈엔 항상 사위가 영 부실하고 믿음직스럽진 않았지만 그래도 명문대를 유명한 기업에서만 일했던 사람인데 제가 너무 과소평가한 걸지도 모른다 생각하기로 했죠. 제 딸과 손주를 위해서라도 사위를 한번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전 사위의 사업에 투자하기로 했어요. 장모님, 정말 감사해요. 제가 이윤에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제가 사업만 잘 되면 장모님이 힘들게 떡집 안 하시고 호강하게 해드릴게요. 사위는 제가 투자금을 주자마자 허리를 굽신거리면서 금방 절이라도 할 기세였어요. 나한테 은혜니 뭐니 갚을 생각 말고 내 딸한테나 잘 해줘. 난 그거면 되니까. 전 다시 한번 사위에게 신신당부했습니다. 사업을 한다는 게 마음 먹은 것처럼 쉬운 일이 아니니 뭐든 신중하게 생각하고 결정하라고요. 그 자리에서야 사위는 무조건 제 뜻대로 하겠다고 충성을 맹세했죠. 그래도 정말 다행이었던 건 제 투자금으로 시작한 사위의 회사가 승승장구했다는 겁니다. 처음엔 사위가 친구랑 둘이서 동네에 작은 사무실을 하나 얻어서 시작했던 사업이 어느새 건물 통째로 하나가 사위 회사가 됐어요. 그 건물 앞을 지날 때마다 전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불렀죠. 보기만 해도 속이 든든한 거예요. 전 그 건물을 볼 때마다 안도의 한숨을 쉬고는 합니다.
저렇게 대성할 인재를 못 알아보고 사업에 투자를 안 했으면 어땠을까 해서요. 사위 사업이 잘 돼서 저야 좋기야 너무 좋았죠. 주변에서 다들 부러워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걱정되는 게 한 가지 있었습니다. 바로 제 딸이었어요. 이제 잘 나가는 회사 사모님도 됐으니 마음 좀 편하게 먹고 살아도 될 텐데 자꾸만 떡집에 일하러 나와요. 물론 남편이 돈을 잘 벌어도 평생 해온 일이니 일하고 싶은 마음도 이해합니다. 그런데 딸아이가 손주를 낳고 나서 건강이 좀 이상이 생겼어요. 출산하고 얼마 뒤에 자꾸만 빈혈이 있어서 병원에 다녔는데 알고 보니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라고 하더라고요. 큰 병은 아니지만 증상이 다양해서 수술도 해야 했고 관리도 평생 해야 했죠. 수술하고도 조금만 피곤하면 금방 재발돼서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런 와중에 엄마를 돕겠다고 자꾸 떡집에 나오니 전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었어요. 돈이 없어서 생활이 안 되는 것도 아니니 전 딸이 이제 좀 일은 내려놓고 쉬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딸이 어딘가 좀 이상했어요. 그렇게 걱정하던 남편이 돈도 잘 벌고 손주도 잘 크고 있는데 볼 때마다 애가 기운이 없고 우울해 보였습니다. 전 그럴 때마다 걱정돼서 어디 아픈 거 아니냐고 병원에 가봐야 되는 거 아니냐고 했는데 딸은 괜찮다고만 했어요. 전 괜찮다는 말이 참 싫습니다. 저희 친정엄마가 매일 그렇게 괜찮다고만 하다가 암인 줄도 모르고 하루아침에 돌아가셨잖아요. 전 그래서 누가 먼저 말하지 않아도 몸이 조금만 이상하다 싶으면 알아서 병원에 가서 싹 검사를 해요. 나중에 문제 생기면 결국 자식들이 다 고생이니까요. 그런 저를 보고 자랐으면서도 딸은 본인 몸을 잘 챙길 줄 몰랐어요. 딸을 보고 있으면 꼭 우리 친정엄마를 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항상 자기보다 자기 아들이나 남편이 먼저였어요. 딸은 매일 새벽같이 떡집에 나오면서도 남편 아침밥을 꼭 차려주고 나와요. 사위가 사장이라 출퇴근 시간도 자유로워서 손주를 유치원에 데려다 줘도 되는데 본인이 꼭 새벽에 나오면서 자는 애를 차에 태워서 새벽에 나옵니다. 제 자식이라 그런지 전 그런 딸만 보면 안쓰러워요. 그러다가 한 번은 접촉사고가 나서 놀란 적도 있거든요. 전 걱정이 돼서 딸에게 집에서 쉬다가 천천히 나와도 된다고 하는데도 꼭 고집을 부리면서 새벽에 나옵니다. 딸에게 얘기를 해봐야 항상 제 생각을 해서 무리를 하니 전 아예 사위에게 얘기를 했죠. 자네 사업도 이제 자리 잡았는데 이제 가족들 좀 챙기면서 쉬엄쉬엄 일하면 어떤가? 내가 수영이가 걱정돼서 요즘 잠을 못 자. 몸도 안 좋은 애가 그렇게 가게에 나오지 말라고 해도 애가 고집을 피우네. 자네가 수영이한테 이제 좀 집에서 쉬면서 내조나 좀 하라고 얘기 좀 해줘. 딸이 제 얘긴 안 들어도 자기 남편 말은 들을까 싶어 사위에게 부탁을 했죠. 그런데 사위가 하는 말이 어이가 없었어요. 장모님은 본인 딸이면서 그 사람 성격도 모르세요? 무조건 자기 손으로 다 해야 직성 풀리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피곤하게 사니까 그런 이상한 병에도 걸린 거죠. 전 순간 제가 말을 잘못 들었나 싶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자기 아내가 아픈데 저딴 소리를 할 수가 없죠. 물론 제 딸이 고생을 사서 하는 성격이기는 해요. 하지만 제 딸이 그렇게 된 건 사위 책임이 없지 않습니다. 사위가 지금이야 사업에 성공해서 잘 나가고 있지만 바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직장도 없이 제 딸에게 빌부터 살았으니까요. 전 가만히 듣다가 기가 막혀서 사위에게 그게 무슨 소리냐고 호통을 쳤습니다. 자네 지금 그게 무슨 소린가? 수영이 걔가 애 낳고 혼자 육아하면서 일하느라 고생해서 그런 병에 걸린 거지. 무슨 성격 때문에 병에 걸려? 그때 자네가 조금만 정신 차리고 일하면서 우리 수영이 도와줬으면 그런 병에 안 걸렸어. 저도 사위에게 모진 소리 하고 싶지 않았지만 저도 모르게 화가 나니 마구 말이 쏟아졌어요. 하지만 제 말이 사실이었어요. 딸내미가 송주 낳았을 때 사위 녀석이 직장이란 직장은 다 때려치우고 집에서 백수짓 하느라 내 딸내미가 혼자 고생하다가 병을 얻은 거니까요. 장모님 또 그 소리 하시는 거예요? 그때가 언젠데. 다 지난 옛날 얘기 도대체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질리지도 않으세요? 사위는 지금 좀 잘 나간다고 지난 일은 아예 없었던 일처럼 굴었습니다.
본인이 바로 얼마 전까지 처자식 고생시켰던 건 까마득하게 잊고 제 딸이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말했어요. 제 사업이 잘 된다고 해서 제가 집에서 애나 보고 있을 순 없잖아요. 집안일이야 집에서 노는 사람이 하는 거지. 노는 사람? 자네 지금 우리 수영이더러 하는 소리야? 장모님도 아시잖아요. 그 사람 평생 부잣집 딸로만 살면서 고생이라고는 모르고 살아서 조금만 힘들어도 죽는 소리 씀씀이도 큰 거요. 전 사위가 하는 말 하나하나가 다 귀에 거슬렸어요. 사위는 바로 얼마 전 건물을 사기 전까지만 해도 저 정도로 딸아이를 무시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돈 좀 벌더니만 기고만장해져선 제 앞에서도 은근슬쩍 제 딸을 하는 일 없는 사람 취급을 했어요. 더군다나 제가 딸을 오냐오냐 키워서 제 딸이 철이 없단 식으로 몰아갔죠. 물론 제 딸이 어릴 때부터 고생이라곤 모르고 경제적으로 유복하게 자랐지만 그렇다고 남편이 번 돈 흥청망청 쓰는 애가 아니에요. 사위가 돈 좀 번다고 유세를 부리는 꼴이 더는 보기 싫어서 저도 좋게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자네 누구 덕분에 그렇게 됐는지 잊었나? 내 딸이 지금까지 고생하고 산 덕분에 지금의 자네가 있는 거야. 나랑 수영이 아니었으면 자네 사업 자금 누가 줬겠어? 저 사업 시작할 때 투자금 좀 주셨다고 또 생색내시는 거죠? 아우, 장모님이 이러시니까 제가 장모님 앞에선 무슨 말을 못해요. 사위는 제가 투자금 좀 줬다고 생색을 낸다고 투덜거리더니만 뒤도 안 돌아보고 집에 가버렸습니다. 전 사위가 하는 꼴이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제가 더 말해봐야 뭐하겠어요. 다 자기 잘난 맛에 사는걸요. 전 다 큰딸과 사위의 일이니 더는 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저까지 나서봐야 오히려 더 문제만 생기는 것 같아서요. 전 다른 건 바라는 게 없어요. 딸과 사위가 싸우지 않고 잘만 살아주면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그날 이후 전 딸과 사위 일에 더 신경 쓰지 않으려고 했어요. 사실 사위 말이 다 틀린 건 아닙니다. 제가 딸을 보호하며 키우긴 했어요. 제가 딸이라서 부모님에게 받지 못한 애정과 관심을 제 딸에겐 다 주려고 부단히도 노력했죠. 그러다 보니 남편도 지금까지 저에게 왜 그렇게 다 큰 딸을 옆에 끼고 있냐고 시집가서 자기 가정을 꾸렸으면 알아서 살게 독립을 시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전 아직도 딸이 못 믿어요. 딸을 못 믿는 게 아니라 딸에게 힘든 일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혹시나 딸에게 힘든 일이나 어려운 일이 생기면 제가 다 해결해주고 싶었죠. 하지만 저도 제 방식이 무조건 옳지 않다는 걸 시간이 갈수록 조금씩 알게 됐습니다. 딸아이가 갑상선 기능 저하증으로 고생할 때 전 딸아이가 아파하는 모습을 보는 게 너무 힘들어서 저까지 병이 날 지경이었어요. 전 무슨 수를 써서든 딸의 병을 고쳐주고 싶었죠. 전 갑상선에 좋다는 음식이며 약을 매일 사다 날랐고 잘 고친다는 병원이며 한의원도 다 알아봐서 몇 시간씩 걸리는 다른 지역까지 딸을 데리고 다니며 치료를 했습니다. 그때도 남편과 사이가 저에게 유난이라고 병은 의사가 고치는 거지 절대 제가 고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아이고, 누가 보면 딸이 죽을 병이라도 걸린 줄 알겠네. 수술만 하고 관리 잘하면 되는 병 가지고 아주 유난을 떤다. 내가 사위 보기 부끄러워 죽겠어. 아버님 말씀이 맞아요. 장모님, 갑상선이라는 게 원래 성격이 예민하고 면역력이 약한 사람이 걸리는 거예요. 괜히 그렇게 여기저기 싸돌아다니다가 더 병날 수 있어요. 아버지라는 인간이나 남편이라는 놈이나 다 똑같았습니다. 가족이 아프다는데 어떻게 저렇게 태연하게 굴 수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딸이 아프다는데 아비라는 인간이 말하는 것 좀 봐. 큰 병이든 작은 병이든 애가 아프다는데 부모가 돼서 어떻게 가만히 있어. 어떻게든 고쳐줘야지. 그리고 자네도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야. 아내 생각하면 어떻게든 낫게 해주려고 노력을 해야지. 이 서방이 다 수영이 생각해서 하는 말인데 당신이야말로 장모가 돼서 사위한테 왜 소리를 질러? 남편이란 인간은 평생 도움이 되질 않아요.
사위가 처음에 장가와서 제대로 된 직장도 없이 딸 고생시킬 때 무슨 저런 애한테 딸을 시집 보냈냐고 노발대발 하더니만 사위가 사업이 잘 되기 시작하자마자 아주 사위 쪽으로 착 붙어선 자기가 낳은 딸보다 사위 편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일이 좀 있었어요. 저는 딸을 생각해서 유명하다는 한의원에서 약을 지어다가 먹였는데 그 약이 딸이 치료를 받으며 먹는 병원 약과 잘 맞지 않아 딸이 한 달 사이에 10kg가 찌고 말았습니다. 몸이 아파서 잘 먹지도 못했는데 약 부작용으로 몸이 부어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버렸죠. 그때 찐 살을 빼고 원래 몸으로 돌아오는데 몇 달이나 걸렸어요. 그러게 다 큰 자식 병원에서 알아서 치료받게 놔두라니까 무식한 옆에 내가 왜 괜히 나서서 일을 키워? 남편은 유난 떨다가 결국 사고를 칠 줄 알았다면서 저에게 난리를 쳤어요. 수영아, 엄마가 너무 미안해. 엄마는 아는 사람이 그 한의원에서 지은 약 먹고 갑상선 저하증이 씻은 듯이 싹 좋아졌다길래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지 뭐야. 제가 늙긴 늙었나 봐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 번 들으면 금방 외울 정도로 정신도 말짱하고 젊은 사람들 말도 척척 알아들었는데 어쩌다가 이런 바보가 됐는지 남의 말만 믿고 딸 애를 사지로 내몰았죠. 그나마 약 부작용이 몸이 붓는 거길래 망정이었지 혹시나 갑상선 수치를 높이기라도 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엄마 괜찮아. 나도 잘 알아보지도 않고 좋다고 먹었는데 뭘. 안 그래도 운동하려고 했는데 이 기회에 운동이나 좀 더 열심히 하지 뭐. 안 그래도 애 낳고 찐 살 안 빠졌다고 매일 징징거렸는데 거기서 10kg가 더 쪘으니 저 살 언제 뺀대? 남편이고 사위고 하는 말이 다 듣기 싫고 거슬렸지만 제가 지은 죄가 있으니 찍소리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 이후로는 딸 일에 괜한 오지랖을 부리지 말아야지 다짐하고 또 했는데도 이게 생각처럼 쉽지가 않더라고요. 딸한테 무슨 일만 생겼다 하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웬만하면 딸내 일에 신경 안 쓰려고 몇 달 거리를 두고 지냈습니다. 제가 참견 안 해도 저보다 똑똑해도 훨씬 더 똑똑하고 젊은 애들이 어련히 알아서 할까 싶어서요. 그런데 도저히 참견하지 않고는 안 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때가 어버이날이 얼마 남지 않은 주말이었어요. 전 당연히 딸내가 집에 올 줄 알았거든요. 매년 어버이날이면 미리 와서 같이 밥도 먹고 근처에 나가 바람이라도 쐬고 왔거든요. 그런데 주말이 다 지날 때까지 딸이고 사위고 연락이 없었습니다. 저는 둘 다 많이 바쁜가 싶어 이번 어버이날은 그냥 넘어가는가 보다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 사는 아들 식구들하고만 간단하게 밥을 먹고 왔죠. 그런데 그날 저녁에서야 사위에게 전화도 아니고 문자 한 통이 왔어요. 전 무슨 일인가 싶어 바로 문자를 확인했죠. 그런데 문자 내용이 충격적이었습니다. 내가 예정 생각해서 웬만하면 참고 살아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어. 당신 딸 먹같이 키웠으니까 지금 당장 와서 당신 딸 데려가. 내가 당신 딸 반품할 거니까. 순간 전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제가 혹시나 잘못 본 건가 싶어서 눈을 몇 번이나 비볐습니다. 그런데 제가 본 문자 메시지는 사실이었어요. 전 너무 놀라서 그 길로 사위에게 전화를 걸었죠. 그런데 사위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곧바로 딸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한창 통화음이 가다가 딸이 전화를 받았어요. 그런데 딸아이가 펑펑 눈물을 쏟고 있었습니다. 전 놀라서 무슨 일이냐고 했어요. 엄마, 나 어떡해? 그 인간이 이제 하다하다 발음까지 피운 거 있지? 근데 아니라고 딱 잡았다면서 나더러 의처증이라고 징그러워서 더는 나랑 못 살겠대. 얘긴 이랬습니다. 사실 딸과 사위인 손주를 낳기 전부터 그렇게 사이가 좋진 않았어요. 그래도 손주가 태어나고 나선 그런 대로 지내는 것 같았죠. 그런데 딸이 아프기 시작하면서 둘의 사이가 더 나빠졌어요. 그때부터 사위가 사업 준비를 핑계로 매일 밖으로 돌기 시작하면서 사이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틀어졌습니다. 그래서 딸은 사위와 이혼하고 싶었대요. 그래서 저에게 여러 번 얘기를 한 적도 있었고요. 그런데 멍청한 제가 딸을 말렸습니다. 자식 생각해서라도 참고 살라고요.
전 사위에게 사업 자금까지 주면서 사이가 회복되길 바랬죠. 이게 다 제 잘못입니다. 애초에 일찍이 사이가 틀어져서 딸과 사위를 이혼시켜야 했어요. 괜히 제 고루한 생각과 편견 때문에 딸과 사위를 붙들어 놨다가 이 사달이 났죠. 사위가 사업이 잘 되기 시작했을 때부터 딸이 느끼기에 낌새가 사위에게 여자가 있는 것 같았대요. 그래서 몇 번이나 사위의 뒤를 캐다가 둘이 싸우고 헤어지자고도 했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사위가 이혼은 절대 안 된다고 했대요. 내가 어떻게 부잣집 사위가 됐는데 이제 와서 그걸로 치냐? 난 너 보고 결혼한 게 아니라 너희 엄마 떡집 보고 결혼한 거야. 사위와 딸은 오랫동안 한 동네에서 커온 동창이었어요. 사위야 어릴 때부터 머리 좋은 거로 유명하기도 했고 워낙 머리가 비상해서 둘이 결혼한다고 했을 때 저놈이 내 딸을 굶길 것 같진 않아 허락했죠. 그런데 비상한 머리를 저 따위로 쓸 줄은 몰랐습니다. 딸은 사위에게 저런 소리를 듣고도 참고 산 거예요. 뻔하죠. 착하디 착한 게 절 생각하고 자식을 생각해서 참고 살았을 겁니다. 사위 자식은 이제 사업도 자리를 잡아서 우리 집에서 빼어 먹을 건 다 빼먹었으니 딸에게 의처증이니 뭐니 하는 핑계를 대면서 이혼을 요구했대요. 딸이 들은 척도 안 하자 저에게 그런 메시지까지 보낸 거죠. 전 도저히 사위를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전 생각할 것도 없이 바로 제 검사 친구에게 연락을 했어요. 그리고 얼마 뒤 전 사위를 풍비박산을 내버렸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사위가 하는 꼴이 예뻐서 참은 게 아니에요. 다 딸 보고 참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 더는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우리 동네 최초이자 유일한 여자 검사인 제 친구가 제 얘기를 듣고 사위를 아주 탈탈 털어줬거든요. 그 친구도 진작 퇴직해서 편하게 연금 받으며 놀고 있었는데 제 얘기에 곧바로 후배들에게 연락해서 저를 도와줬어요. 저야 늙고 무식해서 사위가 무슨 일을 하고 다니는지 잘 몰랐는데 알고 보니 사위가 하는 짓이 순진한 사람들 등골 빼먹는 짓이더라고요. 사위는 소액 주주들을 모아 장외 주식 투자로 고수익을 내주겠다고 속여서 수십억을 벌어 빼돌리고 계속해서 신규 투자자들을 모아 기존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사기를 치고 있었더라고요. 그딴 걸 사업이라고 지금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곧바로 영장이 발부되고 사위는 조사를 받았어요. 친구 말이 사위 재질이 무거워서 무조건 형을 살게 될 것 같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얼마 뒤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위 자식에게 전화가 왔어요. 전 안 받으려다가 무슨 일인가 싶어 전화를 받았죠. 그런데 이 자식이 하는 말이 가관이었습니다. 장모님, 친한 친구분 중에 부장 검사까지 하신 분 있으시죠? 제가 좀 힘든 일이 생겨서 그런데 그분 도움을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전 웃음이 빵하고 터져버렸어요. 사위인 제가 제보한 일인 줄도 모르고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려고 전화를 한 거더라고요. 미친놈 사기꾼 새끼가 그렇게 머리가 안 돌아가서 어떻게 사기를 쳤대? 네 회사 망하게 한 게 바로 나다 이 새끼야. 이번 일은 맛보기고 내가 너 남의 돈으로 룸사롱 다니면서 바람 피우고 다닌 증거까지 싹 다 가지고 있으니까 기대해. 감옥이 어떻게 생겼나 구경하면서 내 딸한테 보낼 위자료랑 양육비도 준비하고. 사위인 저에게 그게 무슨 말이냐고 허둥거렸지만 전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더는 그 더러운 목소리 듣고 싶지도 않았어요. 사실 전 진심으로 딸의 행복을 바랐습니다. 제가 생각한 딸의 행복은 가정을 이루고 안정적으로 사는 삶이었어요. 그런데 그 기대감이 산산이 깨져버렸다는 걸 알았을 때 전 딸아이의 행복을 비는 것보다 제 딸을 아프게 한 놈을 망하게 해서 제 딸 앞에 무릎을 꿇리기로 했어요. 거지 같은 사위인 현재 회사 일과 이혼 소송 중이라 바빠요. 그런 와중에도 저에게 전화하고 떡집까지 찾아오기까지 합니다. 제발 도와달라고요. 사실 전 사위 새끼를 절대 봐줄 생각이 없기에 본 척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 딸아이 생각은 좀 달랐습니다. 사위와 이혼은 하고 싶은데 아이 아빠가 감옥에 가는 모습까진 보고 싶지 않답니다. 저에게 사위를 도와주라는 얘기겠죠. 딸에겐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엄포를 놨지만 사실 전 고민이에요. 지금까지 제가 딸을 위한답시고 살았지만 항상 제 뜻대로 해서 잘된 일은 없으니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대로 사위를 감옥에 가게 하는 게 맞을까요? 혹여나 나중에 딸과 손자에게 원망을 듣게 된다면 제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현명한 여러분께서 제게 응원과 조언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이 저에게 많은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의 가정엔 언제나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랄게요.